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품격시대 플러스 장윤선입니다.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시 최초로 대통령에게 보고했던 시점을 사후에 조작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304명의 아까운 인명을 앗아간 세월호 참사는 유족뿐만 아니라 온 국민의 가슴을 아프게 한 비극이었는데요. 사고 3년이 지났지만 청와대의 사고 수습 대응을 둘러싼 진실은 아직도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여전히 전모가 드러나지 않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당일 행적, 그 퍼즐의 한 조각이 드러난 만큼 과연 7시간 행적이 진상규명으로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또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연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오늘 이 문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의 거듭된 탄도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대북 군사적 옵션을 고려하는 미국의 강경 대응으로 한반도 긴장 수위가 그야말로 급상승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처음 계획했던 한반도 정책 구상을 펴보지도 못한 채 그야말로 상황 관리에만 매달리는 처지가 됐는데요. 평화는 의지가 아니라 실천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말도 있습니다. 엄중한 한반도 상황,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해법을 직접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월 13일 금요일 품격시대 플러스 시작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적폐 청산을 위한 개혁 조치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추가 발부 결과가 오늘 결정됩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에게 상황을 보고한 최초 시점을 30분 늦춰 발표하는 등 관련 사실을 조작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퇴선 명령 등 적절한 조처를 할 수 있는 30분이라는 골든타임을 손 놓고 흘려보냈다는 비판이 재점화되면서 박 전 대통령의 구속 연장 문제에 미칠 정치적 파장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자유한국당은 청와대가 세월호 관련 캐비닛 문건을 구속 연장 여부 하루 전에 공개한 것에 대해 강하게 비난. 정치권에서는 적폐청산 대 정치보복 논쟁이 날이 갈수록 더욱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여야 전 의원들 모시고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에 대한 공방은 무엇이며 본질은 무엇인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월 13일) 금요일 품격시대 플러스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 연장에 대해서 현재 이 순간까지도 재판부가 아직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데요. 어제 청와대가 발표한 박근혜 정부의 세월호 참사 보고 조작 문건이 영향을 주는 것 아니냐 하는 논란도 커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정감사와 정치권 소식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의 전문가 모셨습니다. 김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조혜진 전 새누리당 의원님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두 분 평소에 제가 토론하는 거 가끔 뵌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이 프로그램에서는 처음이시죠? 네, 예, 처음입니다. 재밌게 부탁드립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샵 5400, 샵 5400으로 다양한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페이스북 라이브로도 함께 하실 수 있거든요. 주변에 많이 알리셔서 함께 토론에 참여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얘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서 그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만기일입니다, 오늘이. 그런데 아직 재판부가 결정을 못하고 있는데요. 우선 김현 대변인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구속 만기일은 16일이고요. 그다음에 오늘 이제 재판이 끝나고 나서 네. 그 안에 이제 재판정 안에 있을 수 있는 불상사 때문에 다 끝나고 나서 이제 발표한다라고 이제 알려지고 있는데 저는 뭐 구속 연장 되는 네. 거는 법의 상식으로 비춰본 건데 네. 그렇게 돼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재판 과정에서 성실하지 못했던 태도를 보여줬고, 네. 그다음에 뭐 아프다는 이유로 불출석한 사례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증거를 인멸하거나 말 맞추기 시도도 물론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검찰의 요구대로 구속영장을 연장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재판부가 국민의 그런 그러니까 국정을 바로 세워달라, 나라를 네. 좀 반듯하고 정의로운 나라로 해달라는 그런 요청을 충분히 반영을 해서 제대로 수사에 대한 수사가 아직 미진한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네. 그것이 영향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구속된 상태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재판을 받아야 된다라는 그런 재판부의 판단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합니다. 네, 조혜진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법적으로 보면은 판사가 뭐 고민할 필요가 크게 없을 것 같습니다. 구속 사유가 그 도주 우려나 증거인멸 우려인데, 네. 물론 이제 도주 우려는 없고, 증거인멸 우려라는 것도, 이미 이 관련된 사건들의 김기춘 그 전 비서실장이나 조윤선 전 문화부 장관 포함해서, 박 전 대통령과 공범이거나 아니면은 이 사건과 관련되어 있는 분들의 이 1심 판결들이 대체로 많이 났거든요. 네. 그걸 통해서 박 전 대통령과 관련된 이런 혐의 이 사실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재판 과정에서 규명이 됐고 또 중요한 혐의 사실에 대한 그 이 김세윤 재판장이 진행하는 박 전 대통령 본인의 재판에서도 네. 상당 정도로 이제 실체적 규명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후에 크게 뭐 그 숨기거나 뭐 증거를 인멸하거나 이럴 만한 여지는 별로 없지 않나. 그래서 법적으로 보면은 그냥 석방하지 않겠는가 보는데 역사적인 사건 아닙니까? 네. 이 무게가 이 중압감이 크거든요. 네. 판결이 어떻게 나왔든 간에 그 파장도 엄청날 거고 재판부 그 앞으로 이 본인들의 그 사법부 생활에서도 굉장히 오랫동안 갈 것이기 때문에 하여튼 최대한 빨리 네. 그 명확하게 판결 내리고 싶을 겁니다. 또 관련된 다른 사건들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판결이 내려졌기 때문에 그거가 너무 틀려도 안 되거든요. 네, 똑같은 사건인데. 근데 이게 석방이 될 경우에는 네. 제때 진행이 안 될 우려가 있죠. 지금도 구치소에서 일주일에 서너 번씩 불러가지고 재판을 진행하는데도 속도가 많이 느려졌는데 밖에 있으면은 그렇게 불러서 재판하기 쉽지 않거든요. 안 오면은 또 일일이 또 구인할 수도 없고 또 정치적인 또 해프닝이 발생할 수도 그렇죠. 있고. 근데 이렇게 재판이 길어지는 상황에서 뭔가 또 변수가 생겨버리면은 이 또 최종 결론이 또 다르게 날 수도 있기 때문에 판사는 빨리 판결 내리고 싶어 할 거고, 그러려면은 구속을 더 연장하고 싶어 할 텐데, 네. 하여튼 그 두 가지 사이에서 고심 끝에 어떤 결론을 내리겠죠. 예. 근데 전망은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기 때문에 예. 석방이 맞다. 이제 이런 말씀 주셨는데 어떻게 보세요? 증거인멸은 사실은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 네. 영장을 청구했는데 4번에 걸쳐서 그걸 그렇죠. 다 기각이 아니라 못하게 했고요. 네. 그다음에 사실은 이제 대통령이 이제 7시간 관련해서 지금 나오는 얘기지만 그건 차치하고더라도 그동안 재판 과정에서 전면 부인, 혐의 사실에 대해서 전면 부인하고 있었죠. 네. 사실은 그런 문제가 국민들이 볼 때는, 그러니까 헌법재판소 재판 과정에서도 출석을 안 했고요. 그리고 그때도 부인했던 거고, 그래서 외려 어찌 보면 국민정서법에 더 네. 훨씬 더 분노를 자아냈던 게 헌법재판소 재판 과정에서 소위 말하는 박근혜 대통령 측의 그런 네. 태도였던 것을 비춰보면 법을 대하는 태도. 네, 예. 네. 그때는 이제 행상의 문제를 묻는 거였던 네. 거고, 이번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재판 과정에서 그래도 한나라를 책임졌던 전직 대통령이 이런 국정농단과 파탄된 그리고 헌법 질서가 유린된 사건에 대해서 제대로 입장도 내지 않고 사과도 하지 않고 그리고 부인하고 있는 과정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지연 작전을 펼친 거잖아요. 전 대통령 측과 변호인 측에 의해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죄도 죄지만 그런 대통령으로서, 그러니까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그런 태도와도 관련된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여튼 결론이 어떤 식으로 나는가를 잠시 후에 나오겠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 국정농단, 그다음에 네. 헌정질서 유린, 그다음 민주질서의 파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씻을 수 없는 문제이지 않냐라고 봅니다. 네. 지금 보면 사실 도주 증거 인멸 가운데 도주야 아닐 수 있지만 증거 인멸의 경우에는 여전히 쟁점이 살아있는 것이고, 그리고 특히나 지금 법정에 나오는 태도로 계속 이제 지연 작전을 쓰고 이런 것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있다. 따라서 구속 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제 이런 주장이신데요. 보태실 얘기 있으십니까? 지연은
뭐 우려가 있죠.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고, 그래서 원래는 1심 구속 만기 전에 판결 내리려고 했는데 그것도 안 된 거는 조금, 물론 본인은 일주일에 서너 번씩 불려와가지고 재판하기가 굉장히 피곤하고 괴로웠죠. 그렇지만 재판 진행은 증인을 많이 신청한다든가 또 그러면서도 또 증인들이 제때 안 나와가지고 지금 신문을 못한 증인이 뭐 60몇 명인가 이렇게 있을 정도니까 지연을 해온 건 맞은데 네. 증거인멸 부분은 저는 좀 다르게 본다는 말씀이었죠. 어느 피고든지 간에 전직 대통령뿐만 아니라 평범한 피고도 증거나 이걸 갖다 자기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만들고 싶어 하는 건 당연한 일인데 네. 지금까지 진행된 그 재판 경위를 보면은 또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1심 그 피고들의 이 판결 결과를 보면은 대체로 사건의 윤곽은 거의 다 드러나 있고 네. 숨기거나 또는 뭐 바꾸려고 해도 할 만한 여지가 별로 없다라는 것이 제 생각이기 때문에 석방이 맞다. 예. 이런 주장을 하시는 것이고 예. 구속 연장이 맞다. 이렇게 쟁점별로 쟁점에 대해서 서로 다른 주장을 좀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 국민들 입장에서 보자면 박 전 대통령의 구속 연장도 연장이지만 어제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 드러났습니다. 이제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것인데요. 어떻게 상황일지의 시간을 조작하면서까지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했던 것이냐에 대한 비판이 지금 막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이 점은 좀 김현 의원님은 특히나 예,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매우 좀 생각이 깊으실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그러니까 사건이 인지된 시간, 네. 그러니까 인지된 시간, 정부가 인지된 시간은 8시 35분경이지 않습니까? 112로 신고를 접수하고, 그리고 이제 각 파트의 부처에 이제 상황 전파를 한 건데, 9시 반도 사실은 늦은 거지요. 늦은 시간인데, 그것도 10시에 이제 최초의 보고가 됐다라고 그동안 청와대가 입장을 밝혔는데 헌법재판소 판결이 될 때도 그때도 10시에 대통령이 예, 보고를 받았고 10시 15분에 최초의 지시를 내리고 해경청장에게 10시 30분에 직접 통화를 해서 다시 지시를 내렸다. 이렇게 이제 누차에 걸쳐서 뭐 수십 차례에 걸쳐서 있고 정호성 전 비서관도 그런 걸로 법정에서 진술을 했던 거잖아요. 근데 지금 9시 반으로 만약에 대통령이 그러니까 이 문서대로 9시 반에 최초의 보고가 됐는데 그것을 지시한 것이 10시다 또는 10시 15분이다 그러면은 30분이라는 소위 말하는 골든타임을 놓친 거죠. 그러니까 네. 45도 배가 기울어졌을 때 하고 10시 15분에는 배가 거의 침몰한 상태고 네. 11시 15분에 완전 침몰로 간 거잖아요. 그렇죠. 그 배 저희가 매일 네. 같이 봤던 그 배 각도를 뒤집혀진 그 이제 부분만 예. 살짝 나와 있는 그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대통령이 그러면은 그렇게 이제 304명의 인명이 희생되는 그 시간에 무엇을 했느냐가 국민들이 관심인 거였잖아요. 그리고 궁금했던 거고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을 행사하지 않았고 대통령으로서의 의무를 행사하지 않았다라는 점 아닙니까? 그런데 네. 왜 뒤늦게 몇 달 지나서 10시로 수정해서 대통령 최초로 보고받았다라고 하는지에 대해서 대통령이 그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럼 그동안 3년 가까이 국민들을 기망해 온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두 번째는 김기춘 전 비서실장도 네. 가장 정확히 뭐 IQ도 170이 넘는 분이다라고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이 가장 존경한다는 네. 식으로까지 얘기했던 분인데 그럼 김기춘 비서실장은 왜 숨겼냐는 거고요. 그다음에 김장수 안보실장과 김관진 안보실장은 그럼 이것을 왜 대통령에게 보고했던 시점이 10시가 아니라 9시 반인데 김장수 안보실장은 왜 10시에 보고했다고 얘기를 하느냐라는 점과 그다음에 김관진 비서실장은 왜 그러면은 안보실장은 왜 변경시켰냐, 최초의 보고 시점을 왜 변경시켰냐라는 점이에요. 그래서 뭔가 감추고 싶은 비밀이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 숨겨온 거고 은폐온 것이다라고 보고요. 네.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보고를 했는데 네. 지시를 안 하거나 보고를 했는데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했거나 중요하지 않다고 네, 생각하는 사건에 대해서 예. 네, 구조를 할 거다라는 막연한 기대
또는 막연한 보고가 있지 않았냐라는 점이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으로서의 이 자격, 만약에 이것이 9시 반에 보고가 됐는데 최초의 지시가 10시 15분에 나왔다라는 게 헌법재판소의 재판 과정에서 있었다면 대통령의 탄핵 사유가 하나가 더 추가되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뒤늦게 지금 그러니까 저희가 정권이 교체돼서 안보실의 캐비넷에 있던 그 소위 대통령 훈령을 조작한 문건이 발견되면서 이제 컴퓨터 안에 있는 내용을 이제 그 검색어를 넣어서 확인하는 과정인데 지금 이제 그 되게 혼란스러운 거죠. 유가족도 그렇고 충격적인 상황인데 제가 어저께 유가족하고도 이 문제에 대해서 대화를 나눴는데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분노예요. 이분들이 갖고 있는. 지금 속보가 하나 나왔는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이 연장됐다는 속보가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저희가 계속 얘기를 좀 이어가도록 하고요.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있다는 속보 여러분들께 전하면서 얘기를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보면 대통령의 훈령이 발견됐기 때문에 이것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이지 그동안 있었던 법정 진술 이런 것들도 어찌 보면 위증에 해당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가능할 것 같아요. 네네. 자, 조혜진 의원님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어제 이 밝혀진 사실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은 상당히 비난성 논평을 내놨는데요. 예.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것과 관계없이 그 세월호 사건과 관련된 박 전 대통령이나 또 청와대의 대응은 이 지금의 이 이슈가 어떻게 규명이 되고 결론이 내려지든 간에 관계없이 그 당시의 대응은 부적절했다는 거는 그거는 뭐 그 어떻게 바뀔 수 없는 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장에서 올라온 보고도 조금 늦은 감이 있고 우리가 갖고 있는 감으로 볼 때는 늦은 감이 있고 그게 또 대통령에게 보고되는 시점도 그다지 빠르지 신속하지 못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후속 보고들도 정확하지 못했다. 그리고 보고를 검토하고 대응 지시를 내린 대통령의 대응도 그렇게 기민하지 못했다. 그리고 사건을 어떻게든 피해를 줄이는 데 있어 가지고 별 역할을 못했다. 이런 그 세월호 7시간의 실체가 뭐든 간에 관계없이 그 전 시간을 통해서 지금 말씀드린 이런 진실은 그건 바뀔 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제 그런 상황에서도 이런 거라도 조금 이렇게 줄여보려고 비난 가능성을 줄여보려고 이렇게 했느냐 하는 그 이제 논쟁이 이제 제기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렇게 그런 의사를 가졌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큰 틀에서 청와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세월호 사건 당시에 그렇게 그 우려하고 긴장하고 이렇게 좀 대응을 신속하게 하고 하지 못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그 책임을 조금 더 그 완화시켜 보려는 그런 그 마음, 심정, 심리 이런 거는 그 당시도 그렇고 그 이후에도 계속 우리가 본 거기 때문에 이게 새롭게 뭘 이렇게 추가할 부분은 저는 없다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얘기를 해도 박근혜 정부가 잘못했다는 것은 피하기 없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거는 그냥 실무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실무적인 문제인데 그 당시 청와대 관계자가 말한 걸 보면은 자기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해경이 처음 청와대 팩스를 통해서 최초 보고를 한 게 9시 33분이었다. 그래서 대통령께 9시 30분에 보고한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그거는 안 되는 일이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당시 이 사건 말고도 여러 국정 관련된 이슈들이 대통령에게 어떻게 보고되고 전달되고 대통령이 그걸 갖다 검토하고 했는가 그리고 대응하고 했는가 다른 국정 과제들도 보면은 굉장히 늦어요. 대통령께 그 보고서가 전달되는 시점도 굉장히 늦고 대통령이 검토하시는 것도 늦고 그에 대해서 반응이 오는 것도 늦고 반응이 안 오기도 하고 굉장히 슬로우 정부. 그랬었기 때문에 저는 굳이 이걸 갖다가 뭐 30분 늘린다, 좁힌다 해서 그 사태 본질에 영향이 없는 거고 실무자가 이제 정확하게 이제 보고한 거
해경의 최초 보고 팩스로 온 그 보고가 9시 33분에 도착했다고 하니까 네. 그걸 근거로 한다면 대통령에게 9시 반에 보고를 그러니까 이거 뭐 구두로 했는지 어떤지 모르겠지만은 이 정식 보고를 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어렵다고 하는 그런 그래서 10시가 맞다고 하는 거는 뭐 저는 그걸 뭘 숨기기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했을 가능성이 있을까 저는 의문입니다. 숨기기 거기서 위해서 일부러 그런 것은 아니다. 30분은 절대로, 이게 예. 실무적인 거다 이렇게 아니요, 보셨어요. 그렇게 보면 안 되고요. 네. 실제로 지금 이게 7시 15분경에 네. 그 배 이상이 발견돼서 이준석 선장이 네. 청해진 해운 본사 측하고 연결을 계속 하죠. 네. 그다음에 옆에 있었던 대형 여객선하고도 전화 통화를 했던 게 이미 증거로 나왔기 때문에 인지 시점은 7시예요. 오전 7시예요. 8시 40분이라는 인지 시점은 112에 최덕화 군이 신고를 했던 시점이죠. 그러니까 11 전남 그 소방청 전남에서 인지했던 시점이고 119. 예, 119에서 인지했던 시점이 8시 40분이라는 거. 그건 빼도 박도 못하는 공개된 시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공개되기 전에 배에 문제가 생겨서 이상하기 때문에 이상 징후가 발견돼서 이것을 어떻게 할 건가를 얘기한 것은 7시부터 8시 40분까지가 1시간 40분이라는 시간이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팩스로 보고했던 시간이 9시 33분이기 때문에 대통령에 보고된 것이 10시다라고 얘기하지만 팩스 보고는 나중에 팩스 보고 그 일이라는 건 전화 급할 때는요. 유무선으로 보고를 먼저 1차 보고를 하죠.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긴급 비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유무선으로 보고하고 실제 청와대에 계실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전화로 하죠. 전화로. 네. 예. 그러니까 내 손으로 하거나 아니면은 핸드폰으로 하죠. 아니면 쫓아가죠. 뭐 얼마나 먼 거리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시간, 그러니까 예를 들면 9시 33분에 팩스가 간 것은 네. 17에서 18군데 관계 기관에 동시에 일괄 팩스로 보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이 순차적으로 받았다. 그게 특히 국정원에서 자기들이 받은 시간이 뭐 보내진 시간이 그 이제 9시라고 하는데 본인들이 받은 시간이 그것이 아니라고 부인을 하는데 일괄 팩스가 그렇게 뭐 몇백 개, 몇천 통으로 가는 거라면 시간이 소요될 수 있지만 이 경우는 그러니까 상황 보고서를 관계 개선 안에 있는 분들은 18에서 20 정도이기 때문에 그렇게 오랜 시간이 소요되지 않아요. 그래서 두 번째는 팩스 보고 이전에 유무선 보고가 있다라는 점 하고요. 그다음에 애초에 8시 40분에 보고가 되면 9시 15분경에 그 국정원이 보고를 받습니다. 그리고 확인 전화가 들어오고 왜냐하면 인천 지부 국정원에 있는 관계자가 국정원 본부에 보고를 하지 않았다?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그런 상황이고 당시에 청와대 별관에서 NSC 회의가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8시 반부터 9시 반, 1시간 동안. 그때 국정원 관계자 그다음에 NSC 관계자 다 그 안에 모여서 회의를 하고 있었고 9시 15분이면 배가 침몰했다라는 과정이기 때문에 청와대가 대통령이 9시 반에 보고된 것도 시점상으로 늦은 거죠. 늦은 거죠. 네, 늦은 거죠. 네, 제 그래서 말씀도 그 늦은 거예요. 그 주변에는 다 인지하고 있고 회의도 하고 있고 문서가 왔다 갔다 하고 상황이 이제 저 상황 관리로 들어가는 상황이어서도 불구하고 정작 대통령 본인에게는 전화 통화든 문서 보고든 이게 잘 안 되는 근데 저는 청와대 시스템이었다는 것이 지금 문제가 있는 것이고 예, 근데 그래서 이게 제대로 제때 보고가 안 됐다는 것이죠. 네,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동안 저희들이 국민들이 이상하게 생각했던 것이 제때 보고가 안 됐다라는 것보다는 늦은 답변이잖아요. 예를 들어 보고서를 올렸는데 보고서가 최종적으로 확정돼서 알려지기까지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다는 이상한 징후가 발견됐다. 그게 뭐였습니까? 그게 최순실의 국정농단으로 드러난 거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연설문이 마지막 채택되는 과정이 막 올라갔는데 새벽에 갑자기 변경돼서 내려온다거나 오전 10시에 한미 정상회담을 했는데 그 발표문이 오후에 마감 직전에까지 지연된 이유가 도대체 뭐냐? 그렇다면 얘기되는 대로가 9시 반에 있었는데 최초의 보고가 9시 반에 있었는데 10시에 대통령 지시사항이 나오고 15분에 구체적인 지시가 나오고 30분에 나왔다. 여기에 그럼 퀘스천 마크가 붙여지는 거죠. 그동안 우리 국민들이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 왜 나쁜 사람이라고 지목했고 그런 사람을 속아내고 드러냈느냐? 블랙리스트가 왜 나오게 됐느냐? 또는 기업을 동원한 일이 왜 발생했느냐를 다 궁금해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의 존재가 발견된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9시 반과 10시 사이의 퀘스천 마커 중에 하나가
우리가 궁금해했던 혹시나 관련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합리적 의심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단순한 보고가 늦은 보고와 늦은 결과가 아니라 뭔가가 뭔가가 있지 않고서는 그걸 굳이 조작까지 사후에 조작을 해서 예. 근데 그 통상적으로 행정을 뭐 하셨으니까 잘 아시겠지만 이게 문서는 드러나기 마련이거든요. 예. 나중에는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는 일이 발생을 하는 건데 문서까지 조작하면서 왜 이렇게 박근혜 정부는 이 사건을 은폐하려고 했었던 것인가. 그러니까 책임을 안 지려고 했었던 것은 아닌가. 이런 국민적 비판이 있는 게 사실 아니겠어요? 그거 당연한 거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30분이라니까 사고 자체를 온 국민이 텔레비전 생중계로 보고 있었기 때문에 빨리 아이들을 구해내야 된다는 막 절체절명의 이런 손에 땀을 주면서 이걸 보고 있었는데 그 순간 청와대에서는 왜 이렇게 30분이라는 황금 시간을 그냥 흘려보내고 있었을까에 대한 생각이 이제 있는 그 구체적으로 그때 그 시간 동안에 저 대통령께서 뭘 했는가 하는 네. 부분은 그 검찰 수사 국회 특위 국정조사 또 재판 또 헌법재판소 심판 이 모든 과정에서도 구체적으로 규명이 안 되는 부분이죠. 근데 이제 우리가 확실하게 국민들도 느끼는 거는 그때 대통령이나 청와대가 정상적으로 가동되지는 않았다. 대통령께서 일단 그 관제에서 나오지를 않았지 않습니까? 본관으로 오거나 아니면은 그 NSC로 와가지고 참모들하고 회의하면서 상황을 현장하고 연결해가지고 직접 모니터하면서 대책을 세우고 지시를 하고 이런 활동이 전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그 관제에서 뭘 했다고 밝혀지든 간에 결과가 드러나는 거는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을 못했고 제때 유선 전화든 문서 보고든 간에 제때 보고되지 않았고 보고될 수 없는 분위기였고 그리고 이런 우리가 탄핵 심판 과정에서 봤지만은 세월호 사건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사건에 있어가지고 그 당시 청와대 수석들이나 장관들이 대통령 만나기 힘들었다. 그리고 통화도 힘들었다. 심지어 조윤선 그 정무수석 네, 문화부 장관 그랬죠. 같은 경우에는 저도 깜짝 놀랐는데 대면 보고를 한 번도 한 적 없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공무원연금법 개정할 당시에 저는 이제 그 여당의 원내 수석 부대표로서 이 실무를 청와대하고 계속 협의를 했는데 그 창구가 당시 정무수석이었던 조윤선 수석이었거든요. 네. 근데 거기서 오는 우리가 이렇게 의사를 전달하면 거기서 오는 거 이런 것들을 우리는 대통령께 보고했고 대통령의 뜻으로 우리에게 온다고 당연한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네. 물론 그 과정에서 굉장히 서로 막 의사도 안 맞고 오해도 빚어지고 뭐 이래 가지고 여당 가운데도 청와대 사이에서 이렇게 그래 가지고 공무원연금법 하고 그다음에 국회법 하던 과정에서 여당 청와대하고 원내 지도부하고 완전히 이렇게 크게 충돌돼가지고 결국은 유승민 대표와 저희 이제 원내 대표단이 물러나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하여튼 대통령에 보고하고 오는 우리한테 전달되는 거라고 생각 우리는 그럴 때 굉장히 심각하게 검토를 하고 다시 또 보완을 또 해서 또 보고하고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재판 과정이나 네. 그 특위 국조 과정에서 그 당시 정무수석인 그분이 조윤선 수석이 대통령 9개월 모신 동안 한 번도 보고를 제대로 이게 대면 보고를 한 적 없다는 얘기 듣고 그럼 우리는 헛개비하고 그 당시에 이렇게 소통을 했나 그러니까 헛개비와 소통했나. 그런 참 허탈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시스템이었기 때문에 이 문제도 대통령 스스로가 보고 있기 전에 TV를 켜놓고 봤던 뭐 어쨌든 간에 자기가 이게 심각한 문제다 큰일 났다. 빨리 이거는 내가 책임지고 사태를 이렇게 통제하면서 이렇게 빨리 피해를 최소한 쪽으로 해야 되겠다는 문제인식을 가지고 움직이지 않았으면은 주변에서 그걸 대통령을 움직이는 못하는 시스템이었다. 그런 게 우리 다 확인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제 안종범 전 비서관의 수석. 이제 안종범 수석 말고 죄송합니다. 정호성 비서관. 정호성 비서관하고 그다음에 그 제2부속실장 그 전 비서관이 대통령에게 그때 이제 만났던 당일날 그렇게 확인해야 되는데 연락이 두절돼서 뭐 확인하지 못했다라는 게 기존의 이제 재판에서 나타난 건데 그분하고 이제 제2부속실장 했던 분하고 그다음에 김기춘 비서실장의 역할인 거죠. 사실은 대통령에게 사안의 중대성을 보고를 하고 수석 보좌관 회의를 개최할 것을 요청을 했어야 되는데 대통령이 어디 계신지 모른다. 그것도 경호상의 이유로 이렇게 연막을 친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국회 출석해서 그렇게 그렇게 얘기했고 그다음에 사실은
당일날 대통령이 이제 중대본에 가서 구명조끼를 입었는데 왜 발견하지 못했냐라는 엉뚱한 얘기를 하도록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팽목항으로 가서 이제 가족들한테 그 단 한 사람이라도 다 그 수습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러고 나서 회의가 4월 20일 날 그 비서실장 주재의 수석 보좌관 회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5일 동안 대통령이 주재된 회의가 단 한 차례도 없었고요. 네. 그리고 사건 발생 5일 만에 비서실장이 그 수석 보좌관 회의를 주재해서 의료진을 보내라. 그러니까 가족들이 심신이 피곤하고 힘든 상황이니까 의료진을 보내라라는 게 최초의 지시사항입니다. 비서실장이. 그러면 이분이 어쨌든 그 대통령만 네. 모신 대통령만 해도 7분인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이전에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청와대에 근무했던 분이고, 네. 중앙정보부에서 대공수사국장을 하신 분이고, 검찰총장 법무부 장관을 했던 분입니다. 그래서 사안이 발생하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를 누구보다도 잘 아는 위치에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대통령을 그냥 그 구름 위에 놔둔 상태로 비서실장이 제 역할을 하지 않은 것, 그리고 네. 책임지지도 않았고, 심지어는 30분 보고 시간을 서류를 조작까지 한 거란 말이에요. 물론 뭐 이분이 조작과 그 어마어마한 그 인권 유린의 사건에 한복판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정도의 조작은 뭐 눈 감고도 하실 분이라고 보지만, 그것이 발견되지 않을 거다. 물론 탄핵이라는 거 생각도 못 했겠지만, 어쨌든 김기춘 비서실장, 그다음에 당시 한교안 법무장관, 앞서 말씀드렸던 김관진, 김장수, 두 안보실장. 두 안보실장, 그리고 말씀드렸던 그 부속실장, 제2부속실장 당시에 이런 분들에 대해서 철저히 수사를 하고, 그다음 이분들 역시도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이 정말 엄격한 기준과 잣대를 들어서 추상같이 다뤄야 될 거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그 문고리 3인방 안봉근, 이재만 안봉근입니다. 두 비서관에 대해서도 반드시 좀 형사처벌 책임이 좀 필요하다. 이런 제대로 수사를 좀 해야 되고요. 주신 걸로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경호실도 있습니다. 네. 네, 경호실이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가장 안타까워하는 것은 그 소중한 30분만 보장이 됐어도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국민들이 다 확인했지 않습니까? 아이들을 구할 수 있었는데 살 수 있는 아이들이 결국 이렇게 될 수밖에 없도록 한 그 책임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어찌됐든 지금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이 연장됐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에 이제 집중적으로 좀 수사해야 되는 대목들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조혜진 의원께서는 어떤 점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수사가 좀 집중돼야 될까요? 요 사건 관련해 세월호 가지고요. 특히 예. 이 사건, 7시간 의혹이 아직도 해명이 안 됐어요. 네, 이 사건이 이제 뭐 형사 사건화 돼 가지고 재판에서 네. 무슨 혐의를 받고 그 고소가 이제 기소가 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저는 이제 우리 임 비서실장이 뭐 수사 조작이라고 단정한 것도 저는 그건 조금 좀 이르다는 생각이 들었고, 수사 이야기까지 한 것도 좀 이르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만약에 청와대가 어떤 행태로인지 이 문제를 사법 문제로 진행을 해가지고 검찰에 수사 일을 하고 검찰이 기소를 하게 되면은, 이거는 이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 재판부에 추가로 사건이 또 넘어가가지고 같이 재판을 하게 되든, 아니면은 별도 또 사건화 돼가지고 별도 네. 재판부 구성이 돼가지고. 약간의 정치적 의도가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청와대에? 예, 저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정치적으로 비판하자면은 박 전 대통령의 그 당시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위기관리 책임자로서 처신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것하고 이게 형법 위반이, 형법이나 형사법 위반에 의해서 범죄 행위냐, 처벌받을 행위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임종석 비서실장도 수사 이야기만 했지 명확하게 어떤 근거를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면 공문서 위조인지
또는 뭐 다른 이거 직무 그 유기인지 네. 직권 남용인지 형법의 어느 조항에 위반되기 때문에 이거 수사받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안 해서 네. 그 정말 그 형법적 근거를 가지고 한 이야기인지 아니면은 말 그대로 정치적인 공세로 한 이야기인지 이건 뭐 명확하지 않은데 정치 공세라는 그런 저기 자유한국당에서는 뭐 정치 공작이라는 표현까지 있었는데 그런 오해를 안 받으려면은 명확하게 이게 이런 일이 구체적으로 어떤 법에 저촉이 되고 그중에서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책임이 있다고 한다면 박근혜 대통령의 책임은 형사법상 어느 조항에 해당되기 때문에 수사의 필요가 있다는 걸 갖다 명확하게 이야기해야 되고 하지 않고 이 수사 이야기하면은 이거는 그런 그 비난을 받을 여지가 충분하다고 봅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정치적 의도가 있다 이렇게 보셨고 임종석 실장의 경우에는 뭐 언제 발표하더라도 정치적 의혹은 제기되기 마련이다. 이제 이런 입장을 밝힌 바 있는데요. 이런 야당의 주장에 대해서 여당 대변인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좀 사족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족이다. 누가 했느냐, 시기가 어떻게 됐느냐 이런 것은 결국은 일이 벌어진 것이 중요한 거잖아요. 원인을 제공한 것이 중요한 거고 그 원인을 제대로 규명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국가적 손실, 그다음에 그걸로 인해 국론이 분열되고 그다음에 유가족들의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누가 그럼 보상해 줄 거냐의 문제잖아요. 그건 돈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생명의 문제이고. 그래서 지금 야당이 얘기하는 그런 이제 정치 공세다라는 것과 왜 하필 이 시기에 하느냐라는 것은 뭐 어떤 시기에 하든 그런 얘기를 안 하는 것은 없을 거다라고 보여지고요. 실제로 지금 이제 대통령 훈령을 네. 그 불법으로 조작한 사건 아닙니까? 그리고 그 훈령을 불법으로 조작한 것을 대통령이 재가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그리고 법제처장의 필증을 네. 받지 않은 상태에서 공문을 내려보내가지고 안전행정부가 컨트롤 타워다라는 네. 식으로 왜곡시킨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되는지에 대해서 판단해 달라라고 요청한 거죠. 그러니까 특정하고 한 것이 아니라 그 행위에 대해서 네. 불법 행위에 대해서 수사를 해달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30분이라는 그 보고 시점을 공문서를 위조한 거지 않습니까? 네. 조작하고 위조한 공문서 거다. 위조다. 그러면 거기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국가 기록물에 대한 훼손이지 않습니까? 네. 그럼 국가 기록물에 대한 법을 국가기록물 관련 관련 법에 적용이 된다라고 예.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컨트롤 타워인 기능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생긴 문제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행위이죠.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행위죠. 네. 그래서 그것을 어떤 기준과 원칙으로 접근할 거냐의 문제는 사법적 판단에 맡겨야 될 문제지만 저희가 세월호가 터졌을 때 그 사건이 참사로 전환될 때 저희 당시 야당에서는 한교안 법무부 장관과 정홍식 국무총리를 대상으로 해서 이 문제가 온전하게 진상규명이 안 되고 국가가 국민을 보호하지 못했고 생명을 보호하지 못했던 점에 대해서 일관되게 주장했던 게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행위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문제, 훈령을 조작했던 거하고 30분의 보고 시점을 문서를 조작한 것은 그에 해당하는 금방 알 수 있는 법률가는 금방 알 수 있을 겁니다. 네. 네. 그러니까 법률 현행법을 위반한 사실관계는 뭐 금방 모아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문제는 국회 출석해서도 청와대 김기춘 비서실장이 했던 얘기는 국가안보실에서는 이제 대북한 관련된 안보만, 그리고 네. 이제 국민의 생명과 안전과 관련된 문제는 행안부에서 하는 네. 것이다라고 이분화해서 오히려 더 국민적인 분노를 자아내게 네. 했었던 것 같아요. 특히 이제 국민 안보가 제일 중요한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비판, 그래서 국가란 무엇이냐 이런 논란도 있었던 것이고 결국엔 그것이 이제 지난 촉불까지 쭉 이어진 이런 상황으로 볼 수 있는데요. 시간이 다 돼서 이제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하나 대목이 있는 게 행안부였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안전이 중요하다고 해서 안전행정부로 바꿨는데 네. 현재 지금 인천시장으로 가 있는 유정복 시장. 장관 네. 시절이지 않습니까? 네. 그때 매뉴얼을 바꾸겠다라고 하고 시장으로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매뉴얼을 제대로 갖춰놓지 않은 상태니까 청와대가 컨트롤 타워라는 것은 이미 이명박 정부 때 이어온 거죠. 네. 끝으로 조혜진 의원님, 지금 뭐 어찌됐든 보면 정부 책임론을 벗어나기 굉장히 어렵고 그 점에 대해서 이제 공감을 하셨는데 예. 이후에 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된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끝으로 한 말씀 하시고 이제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일단 그 김기춘 실장이 그 당시에 그런 이야기를 한 거는 그 시점에 국민들의 마음에 큰 상처를 준 건 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요. 또 하나는 어쨌든 그 안보 위기 그 관리 지침에 그렇게 돼 있는데 그 청와대라고 안 돼 있고요. 국가안보실장이 국가안보뿐만 아니라 재난대도 통틀을 다 역할을 해야 된다고 돼 있는데 실장이 아닌 것처럼 이야기한 것도 사실은 잘못된 거죠. 그래 놓으니까 나중에 이제 그걸 실장의 말에 맞춰서 바꾸느라고 이제 수정이 있게 됐는데 그 수정 과정에서 김관지 실장이 이런 이제 법적 지식이 좀 부족하셨는지 법제처를 통해서 절차를 밟아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건 모르고 그냥 이렇게 고쳐가지고 지금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인데 그런 것이 그렇게 고치면 사실 법적 효력이 있는지 여부도 따져봐야 됩니다. 그렇죠. 절차를 안 밟아서 그렇게 고친 것 자체는 저는 뭐 의미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국가안보든 그 재난관리든 간에 대통령과 청와대가 포괄 책임을 지는 거는 규정을 어떻게 바꾸고 역할을 어떻게 나누든 그는 바뀔 수가 없어요. 알겠습니다. 안행부한테 재난관리를 맡긴다고 해서 대통령 책임이 없습니까? 청와대 책임이 없습니까? 다만 실무적으로는 그렇게 이제 분리할 수 있는데 그 과정이 이런 게 법적인 절차, 법제시를 통해서 하지 않고 이렇게 한 거에 대해서는 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은 또 이제 따로 법적인 효력 여부에 따라서에 대해서는 또 규명이 좀 특히 이제 필요하겠죠. 김관진 안보실장에 대한 문제가 예. 계속 불거지게 될 수밖에 없다. 그에 대한 책임도 면키 힘들 것이다. 이런 말씀 주신 걸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오늘 막 그 MB 자원외교까지 쭉 훑어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가지고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기회에 노무현 정부 시절 제2차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일구어낸 14선언이 채택된 지 10주년이 됐습니다.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14정상선언이 그대로 이행됐다면 한반도 비핵화와 남북 관계는 상당한 정도로 진전됐을 것입니다. 지난 보수 정권과 달리 평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가지고 출범한 문재인 정부지만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긴장감이 고조되면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의지와 달리 현실은 정반대로 흐르고 있습니다. 북한의 잇단 미사일 도발과 핵실험으로 현재 한반도는 최악의 안보 위기에 놓여 있고 대외적으로는 북미 대결이 극단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 제2의 냉전, 제2의 한국전, 나아가 핵전쟁 시대의 도래를 걱정하며 북핵 문제에 대한 적극적 대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아시아를 넘어 지구촌 곳곳에서 들려오고 있지만 과연 우리 정부가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로서 평화를 위한 실질적 조치를 취하고 있는가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14선언이 무색하게 오랫동안 단절된 남북관계 정상화를 위해 또 대미 외교에서 강단과 지혜가 필요한 지금 문재인 정부가 나아갈 방향은 무엇인지 참여정부 시절 통일부 장관을 지내신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0월 13일 금요일 품격시대 플러스 두 번째 주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14선언 1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하지만 긴 추석 연휴 탓에 이 특별한 날이 너무 조용히 지나간 것이 아닌가 하는 아쉬움도 드는데요. 참여정부 당시에 통일부 장관을 지내시면서 14선언을 이끌었던 주역이시죠.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님 모시고 14선언이 그날 발표됐던 10년 전 그날이 갖는 의미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정 교육감님을 소개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려운 자리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굉장히 멀리서 오셨죠. 수원서 여기 오려면 꽤 시간 걸려요. 그러니까요. 너무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함께 하실 수 있으십니다. 샵5400, 샵5400으로 다양한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페이스북 라이브로도 함께 하실 수 있거든요. 주변에 널리 알리셔서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본격적인 얘기를 좀 시작하기 전에 올해가 벌써 14선언 10주년입니다. 남북 관계를 생각해 보면 김대중 노무현 10년간 곧 통일이 될 것처럼 당일날 대통령이 이제 국민들의 마음을 들뜨게 했었고 그리고 막 금강산에 많이들 놀러 가셨었잖아요. 가을에 단풍 구경도 가고요. 근데 이명박근혜 정권 9년을 지나면서 완전히 그게 사라지고 오히려 전쟁 위협이 커졌습니다. 현재 이 한반도 상황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이렇게 바뀔 수가 있을까? 만일 우리가 지난 9년간 14선언에 합의했던 내용들이 네. 하나하나 실천됐다면 지금쯤 상황이 정말 놀라운 한반도 평화가 이루어지고 와, 그건 정말 뭐 신나는 걸 거예요. 뭐 금강산 가고 기차 타고 저 북경 유럽으로 가고 하는 그런
그걸 생각해 보면 너무 가슴 아프고 안타까운 일이고요. 지난 9년이 우리에게 너무나 어둡고 정말 잃어버린 평화의 시대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당시 14선언을 이끌었던 주역으로 보시면 지금의 상황이 더 암담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요. 우선 굉장히 전쟁 위협이 고조가 됐어요. 특히 이제 미국발로 그런 뉴스들이 많이 나오면서 지난 추석 연휴 때, 지난주죠. 우리 국민들께서 혹시라도 뭐 그러면서 뭐 일종의 생존 배낭 막 이런 것들이 막 팔려나간다고 하고 해서 아 이게 진짜 무슨 일이 있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셨는데요. 실제 그 가능성이 있습니까? 저는 뭐 전혀 없다고 생각해요. 전혀 없다. 네. 네. 왜냐하면 정말 전쟁을 하려고 하면 저렇게 막 소리 지르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누가 네. 전쟁 일으킨다고 막 소리 지르고 네. 나 전쟁할 이렇게 거야. 엄포를 놓고 네. 뭐 그렇게 하겠습니까? 두 번째, 이미 북한도 유엔 회원국인데다가 네. 이제까지 유엔 안보리가 여러 가지 북핵 문제에 대해서 네. 해온 조치 상황을 보면 여기서 미국이 쉽게 이걸 깨고 전쟁을 일으킨다? 그건 불가능한 일이고 국제사회가 용납할 수가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야당이 보수 야당이 지속적으로 전쟁에 대비해서 이를테면은 전술핵 배치 이런 것들을 요구하고 하지만 실제 한반도에서 전쟁 가능성은 제로다 이렇게 보신다는 거죠? 저는 뭐 전혀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 근거는 결국 그렇게 지금 전쟁 이야기를 하거나 전술핵이라도 갖다 놔야 되겠다고 얘기하는 것은 저는 저게 다분히 정치적 발언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거죠. 아, 정치적 의도가 있는 발언으로밖에 해석이 안 된다 이런 말씀. 왜냐하면 안보라고 하는 것은 네. 평화를 유지하고 지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그런데 전쟁 무기를 갖다 놓고 뭐 전쟁 격화를 시키면서 평화가 올 것이다 생각하는 건 망상이죠. 전쟁 무기 갖다 놓고 네. 평화가 올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망상이다. 네. 오히려 대결 국면으로 그럼요. 전쟁 위협이 고조되는 방식으로 갈 거다.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의 그 평화라고 하는 것은 일단 그건 가짜 평화죠. 가짜 평화. 네, 결국 우리가 지향하는 거는 진짜 평화를 만들어야 되는데 네. 그 평화를 만들기 위한 노력 그것이 우리들에게 어떻게 해야 하나 정부는 그리고 뭐 이 정치권은 그리고 국민은 일반 사회인은 어떻게 해야 평화를 만들어갈 수 있을까 그게 전 굉장히 중요한 과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그 문재인 정부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굉장히 높고 오늘 봤더니 지지율도 꽤 높은 지지율이 나왔습니다. 지난주 대비 무려 8%나 오른 것으로 갤럽 조사 확인이 좀 됐는데요. 한반도 운전자론을 문재인 대통령께서 주장을 하셨습니다. 그 신베를린 선언이라고 하는 이제 지난 베를린에서 이제 그런 입장을 밝히셨는데, 근데 실제로 우리가 지금 이 상황을 주도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 않냐. 그래서 좀 안타까움이 있다. 이렇게 보는 전문가들의 식견도 있는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정부 5개월간의 남북 관계는 좀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마치 그 외줄타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아, 외줄타기. 네. 국내 상황 어렵죠. 네. 미국 트럼프 뭐 이만저만 지금 뭐 어디로 튈지 잘 모르는 정도로 지금 가고 있는 거죠. 네. 일본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있는 거죠. 거기다 북한은 계속적으로 지금 자기들을 만든 프로그램대로 계속적인 진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예를 들면 뭐 핵실험부터 시작해서 미사일 발사 이르기까지 저것은 나는 북한 군부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긴 그 프로젝트의 연속 손상에서 계속돼 가고 있다고 생각해요. 아. 저것을 무슨 뭐 정치적으로 해석하거나 네. 상황을 관리하기 위한 네. 과거와는 전혀 다른 행태거든요. 그러니까 이 김정일 때와 네. 김정은 때는 저는 그런 게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김정일 때만 해도 잘 모르게 했는데 네. 김정은이 와서는 분명히 선포를 하고 하잖아요. 미리 예고를 하고 예고를 한다는 하고. 거죠. 네. 예. 그러니까 이것은 자기들이 갖고 있는 군사적 프로젝트의 연속 선상에서 하는 것이 아니냐. 네. 그것이 왜 그러면 왜 지금 그런 작동을 북한이 하고 있느냐. 네. 이런 문제 의식을 그렇죠. 가질 수밖에 없죠. 예. 왜 그렇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김정일 시대와 달라진 네. 김정은 시대의 특수성 이런 것들은 어디에 기반한 요인이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이렇게 봐요.
지금 미국하고의 관계를 개선하지 못한 나라가 북한 하나 아니에요. 전 세계에서. 그죠? 전 세계에서. 그렇죠. 맞습니다. 자, 그토록 오랫동안 대립 관계에 있던 쿠바가 네. 해결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오바마 때. 네. 이란 해결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란 해결됐죠. 또 어떻든 이 중동 문제도 일정한 정도의 해결을 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왜 북한 문제를 그렇게 해결을 못했을까? 미국이 안 한 걸까? 못한 것일까? 이거는 상당히 우리가 좀 해석의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네. 이제 두 번째, 한국의 입장이 어떤 것이었느냐 하는 건데 아시다시피 이 남북 관계에 있어서 뭐 박정희 시대 때부터 해서 정권이 올 때마다 이런저런 모양으로 평화 만들기를 시도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근사한 슬로건으로 그렇죠. 뭘 있었다는 그런 것도 있고 실질적으로 예. 가령 뭐 임동원 장관 시절에 가령 뭐 미국하고 해서 김대중 정부 시절이요. 김대중 정부 시절이죠. 예. 그때 어떻든 평화를 한반도가 주도적으로 네. 이끌고 간 대화 위주의 그 평화 만들기. 저는 그런 관점에서 6.15가 아주 그런 평화 만들기 하나의 그 큰 과정이었다고 하면 네. 나는 14정상선언은 그야말로 네. 더 구체화시키는. 그래서 그 14정상선언의 원 이름이 네. 한반도 남북관계 발전과 네. 평화 번영을 위한 선언. 네. 그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거기에 남북관계 발전이라는 게 전제되고 그것을 통해서 평화를 번영시켜 나가자. 예. 나는 이것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깊은 책임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당시에 이 모든 거에 준비위원장이셨고 아, 저는 그 당시에 뭐 기획단장이었습니다만 예.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그 당시에 가졌던 그 평화 만들기에 한반도에 대한 남북 관계의 어떤 일단의 책임이 있고 네. 그것을 가지고 대통령이 되셨기 때문에 국민들 속에서는 그런 기대가 없잖아 있지 않을까. 다시 한번 네. 6.15와 14정상선언 그 시대가 와야 하는데 네. 그 시대를 이끌어주면 좋겠는데 예. 아직 그렇게 하기에는 문재인 대통령도 여러 가지 걸림돌이 많고 그런 의미에서 확신은 서고 길은 있는데 이 갈 수 있는 수단이 잘 보이질 않는 거죠.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 스스로도 답답하다 이런 생각을 하실 수 그러실 있을까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신이 해놓은 일 아니겠습니까? 난 네. 14정상선언은 난 상당한 수준 문재인 대통령의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나는 이 정부가 네네. 14정상선언을 그냥 10주년을 기념할 것이 아니라 네. 14정상선언의 내용을 이행해 가려고 하는 의지와 계획과 이것이 난 논의돼야 된다. 지금 단계에서. 지금 단계에서. 네. 예,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북핵 위협이 굉장히 고조돼 있고 10월 10일 북한의 그 조선노동당 창건 기념일에 뭔가 또 미사일을 쏠 것이다라는 두려움 같은 것이 있었지만 뭐 없이 그냥 지나갔어요. 그러나 앞서 말씀 주신 대로 북한의 어떤 군부의 스케줄에 따라서 또 조만간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그것은 굉장히 예단하기 어려운 이런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14선언을 이끌었던 한 분으로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대화 그리고 한반도 평화체제를 위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세워야 된다. 저는 지난번 대통령께서 그 베를린 선언을 네. 하셨을 때 저는 그 후속 조치로 14선언이 갖고 있는 몇 가지 중요한 네. 그 의제들을 어떻게 우리가 이행해 나갈 수가 있겠느냐는 것을 네. 나는 정치적으로 논의를 했었어야 옳지 않았을까. 이 좀 아쉬움으로 네. 남으시는군요. 왜냐하면 어떤 북한은 북한대로 그걸 하더라도 네. 우리는 우리대로 지속적인 평화 만들기를 해야 이 문제 해결에 접근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북한이 핵무기 한다고 해서 우리도 예를 들면 뭐 전술핵 하자. 북한이 미사일 쏜다고 해서 우리도 그 미사일 더 우리도 한번 쏘고 뭐 하자. 북한이 그러니까 우리가 군사적으로 위협하는 의미에서 뭐 B1이 막 그냥
B1B 전투기 예, 폭격기. 전투기가 막 예. 그냥 다닌다. 한반도 지금 뭐 상공을 핵 항공모함이 와서 뭐 서해, 동해 해상을 왔다 갔다 한다. 나는 이것은 해법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지금 그러면 네. 앞서 주신 대로 말씀 주신 대로 14선언에 담긴 아주 구체적인 실행 계획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씀 주신 대로 그 2000년 6.15 공동선언 그리고 2005년 9.19 공동성명 그리고 2007년 2.13 합의 또 이어서 2007년 14선언에 이어지기까지 그야말로 한반도 평화체제를 위한 남북 간의 실무 협상이 아주 구체화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9년간의 그 보수정권 9년이 이어지면서 완전히 이제 무의로 돌아간 이런 상황인데 그렇다면 지금 처음부터 다시 문재인 정부가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이 단계에서 해야 되는 핵심적인 역할은 어떤 것이라고 보십니까? 저는 이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남북 간에 합의한 내용들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다시 한번 그 가치와 역사적 책임에 대한 것을 재확인하느냐 하는 것이 네. 저는 중요한 과제가 아닐까. 네. 우선 네. 두 번째로는 그것을 이행해 나가려면 우리 힘만 가지고 안 되는 거거든요. 이건 역시 주변 국가의 협조가 있어야 되고 주변 국가에서 특히 미국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죠. 미국의 네. 협조. 미국의 공감대를 얻지 않으면 안 된다고 저는 봐요. 그런 의미에서 미국의 협조 대단히 중요한 것이고 네. 세 번째로는 이 문제에 대한 구체적으로 남북 간에 어떻게 했으면 좋으냐는 구체적 제안도 있고 네. 그거에 대한 노력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북핵 문제는 실제 처음 2006년에 첫 실험했을 때부터 네. 북한이 이미 그것을 이행해 나가는 단계를 준비하고 이제까지 왔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제 이 핵실험을 해서 핵무기를 완성시키는 단계까지 가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저는 한 번쯤 더 실험을 하지 않을까. 아, 조만간 혹은 네. 올 연말 안에 북한이 그게 한번 완성 단계가 아닐까. 혹은 본인들이 네. 2단계로서 완성이라고 생각하면 더 할 필요는 없겠죠. 그러나 이것이 국제사회도 인정할 수 있을 만큼의 완성 단계를 보여주기 위한 한 번쯤에 더는 있을는지 모른다 네. 하는 생각이고요. ICBM의 경우도 좀 더 국제사회의 인정을 받기 위한 성공적인 ICBM 실험을 하기 위해서 정말 대륙간 탄도탄 실험을 한두 번 더 하는지 모르겠다. 결국 그것이 끝일 겁니다. 네. 왜냐하면 이미 완성이 된 거니까 북으로서는. 그러면 핵보유 국가로 인정을 해야 됩니까? 그 단계는 이제 그 다음에 또 문제라고 봐요. 그거는 뭐 다른 나라들이 인정을 하든 안 하든 북은 자기 나름대로의 주장을 내세우고 갈 것이고요. 네. 또 그 핵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것을 정말 팩트로 받아들이느냐 네. 아니면 용납을 못하느냐 하는 건 이제 아주 정말 전략적인 미국의 전략적인 또는 그런 입장에서 아마 해석이 되겠죠. 네. 저는 이런 상황에서 결국은 미국과 러시아와 이 중국과 이 네. 삼자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은 오히려 여기에 대해서 뭐 크게 우리가 뭐 무게를 둘 필요는 없지만 이 세 나라가 굉장히 중요하고 이 세 나라와 어떤 연관 관계를 맺고 우리가 한반도 문제를 풀어가느냐. 여기서 저는 외교의 활성화, 다시 말하면 중국과 러시아와의 외교적 활동, 네. 이 어떤 형태로든 강화돼야 되지 않을까. 중국과 러시아를 네. 그야말로 이제 한반도 평화를 위한 어떤 지렛대로 그렇습니다. 삼을 수 있는 노력 이런 게 필요하다 이런 말씀 네. 주신 걸로 이해하는데요. 이제 어쨌든 이게 남북 관계가 주체가 있는 이제 양 국가 아니겠어요? 물론 이제 북한은 계속 이제 미국하고만 거래하려고 해서 이게 이른바 코리아 패싱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로 북한이요. 14선언 당시에 그때 이제 김정일 위원장 체제였는데 그때는 좀 태도가 어땠습니까? 그 14선언 할 때의 네. 그 김정일 위원장의 입장은 저는 판단하기 굉장히 단호했다고 생각하고 단호하게 예. 이 남북 간의 관계를 뭔가 만들어 가야 된다. 어, 근데 그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사실 처음 만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일정한 정도 북에서 좀 의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다고 생각해요. 어떤 의심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정말 대북 정책이 어떤 거냐.
어떤 입장으로 남북 관계를 가져가려고 하는 건지 네. 6.15 선언에 대해서는 정말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그게 아마 저는 6.15에 대한 의문을 갖기 시작한 것이 결국 그 대북 송금 특검법 예. 뭐 통과된 것이 아하. 결국 그게 문제가 아니었었을까. 아, 그러니까 이 6.15 선언에 대해서 부정적인 대목이 있나? 라는 생각을 김정일 위원장이 했었다는 걸로 저는 그렇게, 읽혔다는 거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아시다시피 노무현 대통령은 법률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 대통령 되자마자 네. 국회가 여야가 합의해서 특검법을 만들어냈는데 의회를 존중한다고 그러면 그걸 어떻게 거부권을 행사하겠습니까? 그 내용을 김정일 위원장에게도 전달을 하셨습니까? 그 비슷한 뜻을 우리가 여러 채널을 통해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었죠. 이것은 사실상 네. 한국 정치의 한 단면 속에서 피할 수 없는 하나의 그 과정이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네. 왜냐하면 대통령이 처음 돼서 요즘에 협치라는 얘기도 막 하는데 네. 요즘도 이렇게 안 되는 데도 하는데 그때 여야가 합의해서 대북 송금에 대한 거를 특검을 하자. 그거를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기는 참 어려웠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그러나 어떻든 간에 그것은 뭐 그때 상황으로서 이루어진 일이고 그것을 북으로서는 납득하기 힘들었던 거죠. 그렇다면 김정일 위원장의 의지가,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의 의지를 확인했다면 김정일 위원장은 어느 선까지 좀 남북관계를 진전시키려고 했었던가요? 뭐 지금까지 공개되지 않았던 그런 의문을 가지고 있다가 네. 아시다시피 네. 저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데 네. 이 2006년 10월 9일 1차 핵실험한 다음에 남북관계가 완전히 단절됩니다. 모든 대화가 끊어지죠. 장관도 바뀌었습니다. 이종석 장관이 책임을 지고 물러나고. 네. 그러고 나서 제가 들어가면서 제일 먼저 복원한 것이 남북 대화죠. 남북 장관급 회담을 다시 복원시키는 일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때 20차 장관급 회담을 열게 되는데 그게 2월 말입니다. 그때 2.13 합의가 되면서 네. 장관급 회담이 열리게 됐는데 예. 그 당시 거의 동시에 남북 간에는 그 장관급 회담을 열자 하는 이야기가 수면에서 얘기가 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 김정일 위원장의 의지도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 의지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뭔가 한번 확인해 보자는 생각이 있었겠죠. 네. 2.13 합의도 사실상 남북 관계가 호전되면서 이루어진 결과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육자회담이라는 것이 그렇죠. 남북 관계와 병행해서 가는 것이었지 맞아요. 별도로 간 건 아니었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 어느 한쪽이 안 되면 다른 한쪽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참여정부 때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우리가 좀 중심을 잡고, 네. 한국이 중심이 돼서 육자회담 틀도 좀 가동을 하고 뭐 이런 분위기였는데.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이 남북 장관급 회담을 19차 회담을 20차 회담을 평양에서 2월 말에 제가 가서 회담을 하고 예. 5월 하순에 한국 서울에 와서 21차 회담을 합니다. 그게 남북 장관급 회담의 끝입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던. 그러고는 없었던 거죠. 마지막 장관급 그리고 회담을 이제 하셨고. 그러고 나서 정상회담을 하고 네. 정상회담 한 이후에 이제 총리회담하고 네. 총리회담 한 다음에 결국 정권이 교체되고 끝난 거죠. 그러니까 이 일련의 과정을 보면 네. 저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장관급 회담하면서 2.13 합의가 되고 10월 2일 남북 정상회담 하면서 6자 회담 13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네. 이게 거의 동시에 다 이루어지는데 이건 서로 궤를 같이 하고 속도를 같이 한 거죠.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14 정상선언이 6.15 선언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이 남북 대통령이 처음으로 한반도에 대한 서로의 입장에 대해서 토론을 한 것이죠. 토론. 네. 네. 그게 맨 먼저 자주에 대한 토론이었습니다. 자주에 대한 토론. 네. 북한식 자주 안 된다 그거. 너희가 아무리 자주 얘기하지만 그건 아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그렇게 이제 공격적으로
얘기를 시작한 겁니다. 예. 나는 대단한 토론이었다고 생각해요. 그 전 과정을 왜냐하면 지켜보셨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7.4 공동성명, 박정희 대통령 때 나왔던 7.4 공동성명의 제1항이 자주의 원칙 아닙니까? 예. 그때 북한이 해석했던 자주와 우리가 생각하는 자주가 달랐던 거죠. 그 서로 다름에 대한 것을 공격적으로 얘기했고 우리가 해석하는 자주에 대해서 북쪽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받아들였습니다. 아, 노무현 대통령의 논리력이 김정일 그렇죠. 위원장을 설득시킨 거군요. 그렇죠. 오. 그때 이제 얘기가 뭐냐면 자주란 네. 내 힘 가지고만 자주가 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남북 간에 무슨 서로에서 북한의 힘이 있고 우리가 힘이 있어 이거 가지고 자주해서 나간다? 그렇게 해석할 수가 없는 거다. 결국 이것은 주변 국가들과 함께 우리가 가는 건데 도대체 온 세계에 정말 자주하는 나라가 어디 있냐? 미국 빼놓고. 그런 얘기들을 서슴없이 막 토론을 하게 된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한 두 분의 관계를 새롭게 해석해 준 것이었다고 생각해요. 네. 이제 두 번째, 네. 늘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개혁 개방해야 된다 이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개혁 개방. 네? 예. 개혁 개방해서 우리가 북한을 갖다가 이끌고 가야 된다. 그 말에 대해서 굉장히 북은 저항을 가져온 게 사실입니다. 이명박 정부는 비핵 개방 3천 이런 그럼요. 것도 있었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개성공단에 대해서도 이게 실제는 양국의 평화를 만들기 위한 공동의 노력 이게 아니고 네. 우리는 개혁 개방을 위한 교두보, 수단. 네. 북은 그렇게 자꾸 받아들이고 우리 언론도 그렇게 썼으니까 당시에. 실제로 우리 노무현 대통령이 우리 그런 뜻이 아니다 하는 걸 분명히 함으로써 네. 북의 이해를 또 도울 수가 있었던 것도 또 하나의 중요한 하나의 결실이었다고 봐요. 이런 결실이 맺어진 것이 결국 남북 간의 하나의 뭐라고 부를까 신뢰라고 할까 그런 게 성숙된 거고 요 신뢰의 결실이 남북 간 합의한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 번영을 위한 선언, 14선언. 14 남북 정상선언의 네. 사항, 네. 종전과 평화 체제를 위해서 관련 당사국 정상들이 한반도에서 회의를 가지자. 한반도에서 관련 국들이 예. 정상회의를 갖자. 네. 이것도 이게 노무현 원래 대통령의 얘기가 나오기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네. 금강산을 사실 제안했었어요. 금강산이요? 네, 장소를 금강산으로 하자. 아, 그러나 이거는 어떻게 보면 너무 한정적으로 갈 수가 있으니까 또 금강산은 북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좀 그때 가더라도 네. 포괄적으로 한반도라고 좀 폭을 열어놓고 가자고 해서 우리 의견이 받아들여진 거죠. 제가 이 얘기는 처음 듣는 그렇습니까? 언론에 난 적이 물론 잘 모르겠는데 그건 처음 말씀하시는 거죠. 이 공개적으로 제가 방송에서 얘기하는 건 처음입니다. 그렇군요. 품격시대 플러스에서 14선언의 주역이셨던 지금은 경기교육감이신 이재정 전 통일부 장관께서 당시에 이게 만약에 잘 됐다면 금강산에서 실제 관련국들 간의 정상회의가 있었을 수도 있겠네요. 사실 저는 이것을 정상회담 마치고 나서 제가 직접 미국에 가서 네. 한번 좀 이 노크를 하고 얘기를 해보자. 이런 생각도 있었는데 그래서 사실 미국 일정도 잡았었어요. 그러다가 그때가 상당히 좀 외교부하고 통일부하고 관계가 좀 껄끄러울 때고 그때 송민순 장관이 송민순 외교부 장관입니다. 장관이었던 그리고 때인가요? 역시 미국과의 외교 관계는 외교부가 주관을 가는 것이지 이걸 통일부가 직접 가서 한반도에서 삼국 사국 정상회담을 합시다. 예. 이런 얘기를 가서 직접 하는 것은 나는 적절치 않다고 그때 생각하고 결국 접었죠, 제가. 아, 약간 그러면 후회가 됩니다. 그때 하셨었더라면 어땠을까? 밀고 나갔었더라면 어땠을까? 왜냐하면 그 당시 오바마 시대에 오바마가 그동안 견지해왔던 네. 정말 아무것도 안 하는 정책. 예, 전략적 인내, 전략적 무시. 인내. 전략적 침묵. 나는 그건 적절치 않다고 그때도 비판적인 생각을 가졌었고 오바마 대통령에게 뭔가 변화를 줄 수 있는 어떤 계기를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 우리가 계기는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 예. 그러면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또 실제 회담 과정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이 3국 4국 회담을 하는 거는
노무현 대통령께서 추선을 해보시라. 그런 의탁의 말씀까지 했던 거거든요. 일종의 이제 대한민국이 간사국이 돼가지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주변국들을 설득해서 그렇습니다. 금강산에서 한반도 지금 휴전 상황을 종전 상황으로 만들고 한반도의 영구적인 평화 체제를 위한 또 다른 진일보한 상황을 만들자. 이것을 노무현 대통령이 직접 하셨으면 좋겠다. 네. 이런 말씀하셨다는 거죠. 근데 이 결의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 1953년 정전협정이 있었던 네. 이후 하나도 변화가 없었던 상황에서 남북 정상이 만들어낸 최초의 합의죠. 두 번째, 그 북경에서 만들어졌던 육자회담의 9.19 합의에 네. 보면 그 9.19 합의 가운데 한반도 평화 체제를 만들기 위해서 뭐 포럼을 만든다 이런 얘기를 했지만 네. 실제로 이것을 구체화시킨 남북 간의 최초의 합의거든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 14정상선언의 사항은 대단히 중요한 이 새로운 돌파구였고 이것이 한반도 정말 평화를 만들기 위한 평화 번영의 결정적인 합의였는데 그게 안 된 게 너무 안타깝고 너무 지금도 한스럽습니다. 참 이게 지금 말씀 주셨지만 계속 반복되는 이슈 안보 불안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게 한반도의 평화 체제가 순조롭게 잘 정착이 된다면 그 어느 것도 문제가 될 게 없는 이런 상황인 건데 늘 우리 국민들은 전쟁 위협에 시달려야 되고 또 국내 정치적 요소 때문에 보수 진보 이렇게 갈려서 이 쟁점을 가지고 싸워야 되고 그때 14선언 정신대로만 됐다면 이게 참 아쉬움이 많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해야 되는 핵심은 여전히 남북 대화다. 네. 장관급 회담부터 좀 해야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런 단계를 밟아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네. 북한이 나올까요? 저는 나오도록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고 나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예를 들면 여러 가지 형태의 그 가능성이 난 있다고 생각해요. 네. 그 14정상선언이 만들어지게 된 것도 그때 남북 정상회담이 이루어진 것도 결정적인 거는 이 에이펙 회의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거든요. 네. 에이펙 회의의 과정이 없었다면 아마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노무현 대통령과 부시 대통령 간에 네. 한반도 평화 체제에 대한 합의를 하고 이걸 추진하자는 합의가 됐었기 때문에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어떻든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되는데 저는 절대로 이 군사 무기를 증강하는 것으로서 거짓 평화는 유지될는지 모르지만 네. 진짜 평화는 만들어낼 수가 없는 거죠. 진짜 평화는 대화와 협력과 화해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지 네. 다른 방법은 아니라고 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측에서 먼저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해야 될 것은 지속적인 회담 제안을 하는 것 이외에 또 어떤 노력이 좀 저는 그런 인도적 지원을 좀 거를 늘릴 필요도 그런 지속적인 대화의 요구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네. 14정상선언을 이행할 수 있는 것들은 이행하기 위한 다시 말하면 비군사적인 것, 네. 핵무기와 관계없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네. 예를 들면 이번 평창 올림픽에 북한 대표 선수들이 참여하도록 한다든가, 네, 평창 올림픽에. 네. 또는 그런 사람들이 올 때 네. 우리가 교통편을 제공해 준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들을 제의할 수도 난 있는 거라고 보고요. 네. 인도적 지원이나 이런 것들도 나는 한편으로는 해나갈 필요가 있고 14정상선언에 합의했던 내용들 가운데 우리가 문화적인 사업이나 다른 여러 가지 비군사적인 것들은 우리가 조금씩 당장 못하더라도 네. 일종의 이 이행 계획이라도 네. 우리가 논의하는 구조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 그러니까 사회 문화적인 그리고 대북 인도 지원의 직접 지원을, 그러니까 국제기구를 통한 지원은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그밖에 직접 지원하는 것도 좀 마련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실제로 그게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우리가 이런 계획을 갖고 있다라고 북측에 계속 신호를 보내서 실제 회담이 성사되고
특히 이제 평창 올림픽을 평화의 올림픽으로 만드는 이런 과정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그래서 이해를 저는 해주셨어요. 미국도 보면 네. 뭐 트럼프가 이런저런 얘기하고 그다음에 뭐 국무장관이 또 다른 얘기하고 국방장관으로 또 얘기하고 여러 사람들이 뭐 이 연구소 이런 사람들이 그 뭡니까 이 기고문을 만들어서 언론에 다 발표하고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심지어 키신저 같은 사람이 새로운 제안이라고 해서 막 얘기하잖아요. 네네. 난 우리 쪽에서도 대통령만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정말 관련자들이 여러 가지 얘기를 좀 터놓고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예를 들면 뭐 적십자사 총재는 이런 얘기하고 네. 민주평통 뭐 수석부의장은 또 이런 제안도 좀 하고 그런 평화를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이 논의들을 우리가 좀 열어놓고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게 좀 평화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 네. 그 전직 통일부 장관으로서 그 지금 현재는 교육감이시지만 교육 관련해서 북한과 협의할 수 있는 틀 이런 것들도 좀 마련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요. 제가 봤더니 14선언에 6항에 보면 남과북은 2008년 북경 올림픽 경기에서 남북 응원단 경의선 열차를 처음으로 이용하여 참가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구체적인 이행 계획들이 좀 나와주면 남북 관계가 조금 더 평화로 진전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좀 해보게 됩니다. 시간이 다 됐는데 그래도 교육감님이시기 때문에 교육 얘기를 조금 해야 될 것 같아요. 최근에 봤더니 이제 경기 교육 학교를 좀 늘리는 문제를 좀 협의하시고 계시더라고요. 네.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 짧게 말씀을 좀. 예. 그게 이제까지 신도시가 많잖아요. 경기도에. 네. 그 신도시를 할 때 학교 설립하는 기준을 초등학교는 36학급, 중학교는 24학급으로 해놓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게 안 되면 이 아이들이 주변으로 다른 학교로 가야 되고 학교를 설립을 못 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그래서 36학급 너무 과도하다. 네. 이게 교육적으로 증명된 규모도 아니다. 그러니까 이걸 좀 낮추자. 전개교육부에다 이 절반으로 낮춥시다. 네. 기준을. 그러면 뭐 훨씬 더 많은 교육을 우리 아이들에게 편리하게 시킬 수가 있겠죠. 이게 국가의 책임 아니겠어요? 그렇죠. 네. 자,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마지막으로 30초 정도만 특히 이제 한반도 평화 오늘 특히 14선언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나오셨기 때문에 끝으로 지금 우리 정부 그리고 우리 국민들 특히 이제 보수적인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께 꼭 하고 싶은 한 말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한반도 미래를 이 평화 만들기를 위한 모든 노력을 우리가 함께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말씀 정말 잘 들었습니다. 가끔 오시고 네. 재미있는 이야기 많이 나누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네. 듭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새롭게 드러난 세월호 7시간 조작 의혹을 둘러싼 정치권의 논란 그리고 또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해법을 모색해 할 거고 그러려면은 구속을 더 연장하고 싶어 할 텐데 네. 하여튼 그 두 가지 사이에서 고심 끝에 어떤 결론을 내리겠죠. 예. 근데 전망은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기 때문에 예. 석방이 맞다 이제 이런 말씀 주셨는데 어떻게 보세요? 증거인멸은 사실은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 네. 영장을 청구했는데 4번에 걸쳐서 그걸 그렇죠. 다 기각이 아니라 못하게 했고요. 네. 그다음에 사실은 이제 대통령이 이제 7시간 관련해서 지금 나오는 얘기지만 그건 차치하고더라도 그동안 재판 과정에서 전면 부인, 혐의 사실에 대해서 전면 부인하고 있었죠. 네. 사실은 그런 문제가 국민들이 볼 때는, 그러니까 헌법재판소 재판 과정에서도 출석을 안 했고요. 그리고 그때도 부인했던 거고. 그래서 외려 어찌 보면 국민정서법에 더 네. 훨씬 더 분노를 자아냈던 게 헌법재판소 재판 과정에서 소위 말하는 박근혜 대통령 측의 그런 네. 태도였던 것을 비춰보면 법을 대하는 태도. 네, 예. 네. 그때는 이제 행상의 문제를 묻는 거였던 네. 거고 이번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재판 과정에서 그래도 한나라를 책임졌던 전직 대통령이 네. 이런 국정농단과 파탄된 그리고 헌법 질서가 유린된 사건에 대해서 제대로 입장도 내지 않고 사과도 하지 않고 그리고 부인하고 있는 과정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지연 작전을 펼친 거잖아요. 전 대통령 측과 변호인 측에 의해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죄도 죄지만 그런 대통령으로서 그러니까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그런 태도와도 관련된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여튼
결론이 어떤 식으로 나는 걸 뭐 잠시 후에 나오겠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 국정농단, 그다음 네. 헌정 질서 유린, 그다음 민주 질서의 파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씻을 수 없는 문제이지 않냐라고 봅니다. 네. 지금 보면 사실 도주 증거 인멸 가운데 도주야 뭐 아닐 수 있지만 증거 인멸의 경우에는 여전히 쟁점이 살아있는 것이고, 그리고 특히나 지금 그 법정에 나오는 태도를 계속 이제 지연 작전을 쓰고 뭐 이런 것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있다. 따라서 구속 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제 이런 주장이신데요. 보태실 얘기 있으십니까? 그 지연은 뭐 우려가 있죠.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고, 그래서 원래는 1심 구속 만기 전에 판결을 내리려고 했는데 그것도 안 된 거는 조금, 물론 본인은 일주일에 서너 번씩 불려와가지고 재판하니까 굉장히 피곤하고 괴로웠죠. 그렇지만 재판 진행은 증인을 많이 신청한다든가, 또 그러면서도 또 증인들이 제때 안 나와가지고 지금 신문을 못한 증인이 뭐 60몇 명인가 이렇게 있을 정도니까 지연을 해온 건 맞은데, 네. 증거인멸 부분에는 저는 좀 다르게 본다는 말씀이었죠. 어느 피고든지 간에 전직 대통령뿐만 아니라 평범한 피고도 증거나 이걸 갖다 자기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만들고 싶어 하는 건 당연한 일인데, 네. 지금까지 진행된 그 재판 경위를 보면은 또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1심 그 피고들의 이 판결 결과를 보면은 대체로 사건의 윤곽은 거의 다 드러나 있고, 네. 숨기거나 또는 뭐 바꾸려고 해도 할 만한 여지가 별로 없다라는 것이 제 생각이기 때문에. 석방이 맞다. 예. 이런 주장을 하시는 것이고, 예. 구속 연장이 맞다. 이렇게 쟁점별로 쟁점에 대해서 서로 다른 주장을 좀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 국민들 입장에서 보자면 박 전 대통령의 구속 연장도 연장이지만 어제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 드러났습니다. 이제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것인데요. 어떻게 상황일지의 시간을 조작하면서까지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했던 것이냐에 대한 비판이 지금 막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이 점은 좀 김현 의원님은 특히나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매우 좀 생각이 깊으실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그러니까 사건이 인지된 시간, 네. 그러니까 인지된 시간, 정부가 인지된 시간은 8시 35분경이지 않습니까? 112로 신고를 접수하고, 그리고 이제 각 파트의 부처에 이제 상황 전파를 한 건데, 9시 반도 사실은 늦은 거지요. 늦은 시간인데, 그것도 10시에 이제 최초의 보고가 됐다라고 그동안 청와대가 입장을 밝혔는데, 헌법재판소 판결이 될 때도 그때도 10시에 대통령이 보고를 받았고 10시 15분에 최초의 지시를 내리고 해경청장에게 10시 30분에 직접 통화를 해서 다시 지시를 내렸다. 이렇게 이제 누차에 걸쳐서 뭐 수십 차례에 걸쳐서 있고, 정호성 전 비서관도 그런 걸로 법정에서 진술을 했던 거잖아요. 근데 지금 9시 반으로 만약에 대통령이, 그러니까 이 문서대로 9시 반에 최초의 보고가 됐는데, 그것을 지시한 것이 10시다 또는 10시 15분이다. 그러면은 30분이라는 소위 말하는 골든타임을 놓친 거죠. 그러니까 네. 45도 배가 기울어졌을 때 하고 10시 15분에는 배가 거의 침몰한 상태고 네. 11시 15분에 완전 침몰로 간 거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매일 네. 같이 봤던 그 배 각도를 뒤집혀진 이제 부분만 네. 살짝 나와 있는 그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대통령이 그러면은 그렇게 이제 304명의 인명이 희생되는 그 시간에 무엇을 했느냐가 국민들이 관심인 거였잖아요. 그리고 궁금했던 거고,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을 행사하지 않았고 대통령으로서 의무를 행사하지 않았다라는 점 아닙니까? 그런데 네. 왜 뒤늦게 몇 달 지나서 10시로 수정해서 대통령 최초로 보고받았다라고 하는지에 대해서 대통령이 그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럼 그동안 3년 가까이 국민들을 기망해 온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두 번째는 김기춘 전 비서실장도 네. 가장 정확히 뭐 IQ도 170이 넘는 분이다라고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이 가장 존경한다는 네. 식으로까지 얘기했던 분인데, 그럼 김기춘 비서실장은 왜 숨겼냐는 거고요. 그다음에 김장수 안보실장과 김관진 안보실장은 그럼 이것을 왜
대통령에게 보고했던 시점이 10시가 아니라 9시 반인데 김장수 안보실장은 왜 10시에 보고했다고 얘기를 하느냐라는 점과 그다음에 김관진 비서실장은 왜 그러면은 안보실장은 왜 변경시켰냐, 최초의 보고 시점을 왜 변경시켰냐라는 점이에요. 그래서 뭔가 감추고 싶은 비밀이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 숨겨온 거고 은폐온 것이다라고 보고요. 네.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보고를 했는데 네. 지시를 안 하거나 보고를 했는데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했거나 중요하지 않다고 네, 생각하는. 사건에 대해서 그렇게 그렇죠. 얘기했고 예. 그다음에 사실은 당일날 대통령이 이제 중대본에 가서 구명조끼를 입었는데 왜 발견하지 못했냐라는 엉뚱한 얘기를 하도록 했고 그다음에 이제 그 팽목항으로 가서 이제 가족들한테 그 단 한 사람도 다 그 수습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러고 나서 회의가 4월 20일 날 그 비서실장 주재의 수석 보좌관 회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5일 동안 대통령이 주재된 회의가 단 한 차례도 없었고요. 네. 그리고 사건 발생 5일 만에 비서실장이 그 수석 보좌관 회의를 주재해서 의료진을 보내라. 그러니까 가족들이 심신이 피곤하고 힘든 상황이니까 의료진을 보내라라는 게 최초의 지시사항입니다. 비서실장이. 그러면 이분이 어쨌든 그 대통령만 네. 모신 대통령만 해도 7분인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이전에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청와대에 근무했던 분이고 네. 중앙정보부에서 대공수사국장을 하신 분이고 검찰총장 법무부 장관을 했던 분입니다. 그래서 사안이 발생하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를 누구보다도 잘 아는 위치에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대통령을 그냥 그 구름 위에 놔둔 상태로 비서실장이 제 역할을 하지 않은 것 그리고 네. 책임지도 않았고 심지어는 30분 보고 시간을 서류를 조작까지 한 거란 말이에요. 물론 뭐 이분이 조작과 그 어마어마한 그 인권 유린의 사건에 한복판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정도의 조작은 뭐 눈 감고도 하실 분이라고 보지만 그것이 발견되지 않을 거다. 물론 탄핵이라는 거 생각도 못 했겠지만 어쨌든 김기춘 비서실장, 그다음에 당시 한교안 법무장관, 앞서 말씀드렸던 김관진, 김장수, 두 안보실장. 두 안보실장, 그리고 말씀드렸던 그 부속실장, 제2부속실장 당시에 이런 분들에 대해서 철저히 수사를 하고, 그다음에 이분들 역시 또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이 정말 엄격한 기준과 잣대를 들어서 추상같이 다뤄야 될 거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그 문고리 3인방 안봉근, 이재만 안봉근입니다. 두 비서관에 대해서도 반드시 좀 형사처벌 책임이 좀 필요하다. 이런 제대로 수사를 좀 해야 되고요. 주신 걸로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경호실도 있습니다. 네. 경호실이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가장 안타까워하는 것은 그 소중한 30분만 보장이 됐어도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국민들이 다 확인했지 않습니까? 아이들을 구할 수 있었는데 살 수 있는 아이들이 결국 이렇게 될 수밖에 없도록 한 그 책임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어찌됐든 지금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이 연장됐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에 이제 집중적으로 좀 수사해야 되는 대목들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조혜진 의원께서는 어떤 점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수사가 좀 집중돼야 될까요? 요 사건 관련해 세월호 가지고요. 특히 예. 이 사건- 7시간 의혹이 아직도 해명이 안 됐어요. 네, 이 사건이 이제 뭐 형사 사건화 돼 가지고 재판에서 네. 무슨 혐의를 받고 그 고소가 이제 기소가 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저는 이제 우리 임 비서실장이 뭐 수사 조작이라고 단정한 것도 저는 그건 조금 좀 이르다는 생각이 들었고 수사 이야기까지 한 것도 좀 이르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만약에 청와대가 어떤 행태로인지 이 문제를 사법 문제로 진행을 해가지고 검찰에 수사일을 하고 검찰이 기소를 하게 되면은 이거는 이제 지금 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 재판부에 추가로 사건이 또 넘어가가지고 같이 재판을 하게 되든 아니면은 별도 또 사건화 돼가지고 별도 네. 재판부 구성이 돼가지고 약간의 정치적 의도가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청와대에? 예, 저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정치적으로 비판하자면은 뭐 또 박 전 대통령의 그 당시
이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위기관리 책임자로서 처신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것하고 이게 그 형법 위반, 형법이나 형사법 위반에 의해서 범죄 행위냐, 처벌받을 행위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임종석 비서실장도 수사에 이야기만 했지 명확하게 어떤 근거를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면 뭐 공문서 위조인지 뭐 또는 뭐 다른 이거 직무 그 유기인지 네. 직권 남용인지 형법의 어느 조항에 위반되기 때문에 이거 수사 받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안 해서 네. 그저 정말 그 형법적 근거를 가지고 한 이야기인지 아니면은 말 그대로 정치적인 공세로 한 이야기인지 이건 뭐 명확하지 않은데. 정치 공세라는 그런 그 자유한국당에서는 뭐 정치 공작이라는 표현까지 썼는데 그런 오해를 안 받으려면은 명확하게 이게 이런 일이 구체적으로 어떤 법에 저촉이 되고 그 중에서도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책임이 있다고 한다면 박근혜 대통령의 책임은 형사법상 어느 조항에 해당되기 때문에 수사의 필요가 있다는 걸 갖다 명확하게 이야기해야 되고 하지 않고 이 수사 이야기하면은 이거는 그런 그 비난을 받을 여지가 충분하다고 봅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정치적 의도가 있다 이렇게 보셨고 임종석 실장의 경우에는 뭐 언제 발표하더라도 정치적 의혹은 제기되기 마련이다. 이제 이런 입장을 밝힌 바 있는데요. 이런 야당의 주장에 대해서 여당 대변인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좀 사적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적이다. 누가 했느냐, 시기가 어떻게 됐느냐 이런 것은 결국은 일이 벌어진 것이 중요한 거잖아요. 원인을 제공한 것이 중요한 거고 그 원인을 제대로 규명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국가적 손실, 그다음에 그걸로 인해 국론이 분열되고 그다음에 유가족들의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누가 그럼 보상해 줄 거냐의 문제잖아요. 그건 돈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생명의 문제이고. 그래서 지금 야당이 얘기하는 그런 이제 정치 공세다라는 것과 왜 하필 이 시기에 하느냐라는 것은 뭐 어떤 시기에 하든 그런 얘기를 안 하는 것은 없을 거다라고 보여지고요. 실제로 지금 이제 대통령 훈령을 네. 그 불법으로 조작한 사건 아닙니까? 그리고 그 훈령을 불법으로 조작한 것을 대통령의 제가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그리고 법제처장의 필증을 네. 받지 않은 상태에서 공문을 내려보내가지고 안전행정부가 컨트롤 타워다라는 네. 식으로 왜곡시킨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되는지에 대해서 판단해달라고 요청한 거죠. 그러니까 특정하고 한 것이 아니라 그 행위에 대해서 네. 불법 행위에 대해서 수사를 해달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30분이라는 그 보고 시점을 공문서를 위조한 거지 않습니까? 네. 조작하고 위조한 공문서 거다. 위조다. 그러면 거기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국가 기록물에 대한 훼손이지 않습니까? 네. 그럼 국가 기록물에 대한 법을 국가기록물 관련 관련 법에 적용이 된다라고 예.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품격시대 플러스 장윤선입니다.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시 최초로 대통령에게 보고했던 시점을 사후에 조작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304명의 아까운 인명을 앗아간 세월호 참사는 유족뿐만 아니라 온 국민의 가슴을 아프게 한 비극이었는데요. 사고 후 3년이 지났지만 청와대의 사고 수습 대응을 둘러싼 진실은 아직도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여전히 전모가 드러나지 않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당일 행적, 그 퍼즐의 한 조각이 드러난 만큼 과연 7시간 행적이 진상규명으로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또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연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오늘 이 문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의 거듭된 탄도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대북 군사적 옵션을 고려하는 미국의 강경 대응으로 한반도 긴장 수위가 그야말로 급상승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처음 계획했던 한반도 정책 구상을 펴보지도 못한 채 그야말로 상황 관리에만 매달리는 처지가 됐는데요. 평화는 의지가 아니라 실천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말도 있습니다. 엄중한 한반도 상황,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해법을 직접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월 13일 금요일 품격시대 플러스 시작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적폐 청산을 위한 개혁 조치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추가 발부 결과가 오늘 결정됩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에게 상황을 보고한 최초 시점을 30분 늦춰 발표하는 등 관련 사실을 조작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퇴선 명령 등 적절한 조처를 할 수 있는 30분이라는 골든타임을 손 놓고 흘려보냈다는 비판이 재점화되면서 박 전 대통령의 구속 연장 문제에 미칠 정치적 파장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자유한국당은 청와대가 세월호 관련 캐비닛 문건을 구속 연장 여부 하루 전날 공개한 것에 대해 강하게 비난. 정치권에서는 적폐청산 대 정치보복 논쟁이 날이 갈수록 더욱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여야 전 의원들 모시고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에 대한 공방은 무엇이며 본질은 무엇인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월 13일 금요일 품격시대 플러스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 연장에 대해서 현재 이 순간까지도 재판부가 아직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데요. 어제 청와대가 발표한 박근혜 정부의 세월호 참사 보고 조작 문건이 영향을 주는 것 아니냐 하는 논란도 커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정감사와 정치권 소식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의 전문가 모셨습니다. 김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조혜진 전 새누리당 의원님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두 분 평소에 제가 토론하는 거 가끔 뵌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이 프로그램에서는 처음이시죠? 네, 예. 처음이었어요. 재밌게 부탁드립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샵 5400, 샵 5400으로 다양한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페이스북 라이브로도 함께 하실 수 있거든요. 주변에 많이 알리셔서 함께 토론에 참여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얘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서 그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만기일입니다, 오늘이. 그런데 아직 재판부가 결정을 못하고 있는데요. 우선 김현 대변인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구속 만기일은 16일이고요. 그다음에 오늘 이제 재판이 끝나고 나서 네. 그 안에 이제 재판정 안에 있을 수 있는 불상사 때문에 다 끝나고 나서 이제 발표한다라고 이제 알려지고 있는데 저는 뭐 구속 연장 되는 네. 거는 법의 상식으로 비춰본 건데 네. 그렇게 돼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재판 과정에서 성실하지 못했던 태도를 보여줬고, 네. 그다음에 뭐 아프다는 이유로 불출석한 사례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증거를 인멸하거나 말 맞추기 시도도 물론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검찰의 요구대로 구속영장을 연장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재판부가 국민의 그런 그러니까 국정을 바로 세워달라, 나라를 네. 좀 반듯하고 정의로운 나라로 해달라는 그런 요청을 충분히 반영을 해서 제대로 수사에 대한 수사가 아직 미진한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네. 그것이 영향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구속된 상태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재판을 받아야 된다라는 그런 재판부의 판단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합니다. 네, 조혜진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법적으로 보면은 판사가 뭐 고민할 필요가 크게 없을 것 같습니다. 구속 사유가 그 도주 우려나 증거인멸 우려인데, 네. 물론 이제 도주 우려는 없고 증거인멸 우려라는 것도 이미 이 관련된 사건들의 김기춘 그 전 비서실장이나 조윤선 전 문화부 장관 포함해서 박 전 대통령과 공범이거나 아니면은 네. 이 사건과 관련되어 있는 분들의 이 1심 판결들이 대체로 많이 났거든요. 네. 그걸 통해서 박 전 대통령과 관련된 이런 혐의 이 사실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재판 과정에서 규명이 됐고 또 중요한 혐의 사실에 대한 이 김세윤 재판장이 진행하는 박 전 대통령 본인의 재판에서도 네. 상당 정도로 이제 실체적 규명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후에 크게 숨기거나 증거를 인멸하거나 이럴 만한 여지는 별로 없지 않나. 그래서 법적으로 보면은 그냥 석방하지 않겠는가 보는데 역사적인 사건 아닙니까? 네. 이 무게가 이 중압감이 크거든요. 네. 판결이 어떻게 나왔든 간에 그 파장도 엄청날 거고 재판부 앞으로 본인들의 그 사법부 생활에서도 굉장히 오랫동안 갈 것이기 때문에 하여튼 최대한 빨리 네. 명확하게 판결 내리고 싶을 겁니다. 또 관련된 다른 사건들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판결이 내려졌기 때문에 그거가 너무 틀려도 안 되거든요. 네, 똑같은 사건인데. 근데
이게 석방이 될 경우에는 네. 제때 진행이 안 될 우려가 있죠. 지금도 구치소에서 일주일에 서너 번씩 불러가지고 재판을 진행하는데도 속도가 많이 느려졌는데 밖에 있으면은 그렇게 불러서 재판하기 쉽지 않거든요. 안 오면은 또 일일이 또 구인할 수도 없고 또 정치적인 또 해프닝이 발생할 수도 그렇죠. 있고. 근데 이렇게 재판이 길어지는 상황에서 뭔가 또 변수가 생겨버리면은 이 또 최종 결론이 또 다르게 날 수도 있기 때문에 판사는 빨리 판결 내리고 싶어요. 예. 네, 구조를 할 거다라는 막연한 기대 또는 막연한 보고가 있지 않았냐라는 점이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으로서 이 자격, 만약에 이것이 9시 반에 보고가 됐는데 최초의 지시가 10시 15분에 나왔다라는 게 헌법재판소의 재판 과정에서 있었다면 네. 대통령의 탄핵 사유가 하나가 더 추가되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뒤늦게 지금 그러니까 저희가 정권이 교체돼서 안보실의 캐비넷에 있던 그 소위 대통령 훈령을 네. 조작한 문건이 발견되면서 이제 컴퓨터 안에 있는 내용을 이제 그 검색어를 넣어서 확인하는 과정인데 지금 이제 그 되게 혼란스러운 거죠. 유가족도 그렇고 충격적인 상황인데 제가 어저께 유가족하고도 이 문제에 대해서 대화를 나눴는데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분노예요. 이분들이 갖고 있는. 지금 속보가 하나 나왔는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이 연장됐다는 속보가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저희가 계속 얘기를 좀 이어가도록 하고요.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있다는 속보 여러분들께 전하면서 얘기를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보면 대통령의 훈령이 발견됐기 때문에 이것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이지 그동안 있었던 법정 진술 이런 것들도 어찌 보면 위증에 해당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가능할 것 같아요. 네네. 자, 조혜진 의원님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어제 이 밝혀진 사실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은 상당히 비난성 논평을 내놨는데요. 예.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것과 관계없이 그 세월호 사건과 관련된 박 전 대통령이나 네. 또 청와대의 대응은 지금의 이 이슈가 어떻게 규명이 되고 결론이 내려지든 간에 관계없이 그 당시의 대응은 부적절했다는 거는 그거는 어떻게 바뀔 수 없는 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장에서 올라온 보고도 조금 늦은 감이 있고 우리가 갖고 있는 감으로 볼 때는 늦은 감이 있고 그게 또 대통령에게 보고되는 시점도 그다지 빠르지 신속하지 못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후속 보고들도 정확하지 못했다. 그리고 보고를 검토하고 대응 지시를 내린 대통령의 대응도 그렇게 기민하지 못했다. 그리고 사건을 어떻게든 피해를 줄이는 데 있어 가지고 별 역할을 못했다. 네. 이런 세월호 7시간의 실체가 뭐든 간에 관계없이 그 전 시간을 통해서 지금 말씀드린 이런 진실은 그건 바뀔 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문제는 이제 그런 상황에서도 이런 거라도 조금 이렇게 줄여보려고 네. 비난 가능성을 줄여보려고 이렇게 했느냐 하는 그 이제 논쟁이 이제 제기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렇게 그런 의사를 가졌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큰 틀에서 청와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세월호 사건 당시에 네. 그렇게 우려하고 긴장하고 이렇게 좀 대응을 신속하게 하고 하지 못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그런 그 책임을 조금 더 완화시켜 보려는 그런 마음, 심정, 예. 심리 이런 거는 그 당시도 그렇고 그 이후에도 계속 우리가 본 거기 때문에 이게 새롭게 뭘 이렇게 추가할 부분은 저는 없다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계속 얘기를 해도 박근혜 예. 정부가 잘못했다는 것은 그것은 바뀔 피하기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들고 예. 그래서 이거는 그냥 실무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실무적인 문제. 실무적인 문제인데 그 당시 청와대 관계자가 말한 걸 보면은 자기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해경이 처음 청와대 팩스를 통해서 최초 보고를 한 게 9시 33분이었다. 그래서 대통령께 9시 30분에 보고한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그거는 안 되는 일이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당시 이 사건 말고도 여러 국정 관련된 이슈들이 대통령에게 어떻게 보고되고 전달되고 대통령이 그걸 갖다 검토하고 했는가 그리고 대응하고 했는가 다른 국정 과제들도 보면은 네. 굉장히 늦어요.
대통령께 그 보고서가 전달되는 시점도 굉장히 늦고 네. 대통령이 검토하시는 것도 늦고 그에 대해서 반응이 오는 것도 늦고 반응이 안 오기도 하고 굉장히 슬로우 정부. 예, 그랬었기 때문에 예. 저는 굳이 이걸 갖다가 뭐 30분 늘린다, 좁힌다 해서 그 네. 사태 본질에 영향이 없는 거고 사태의 본질에 영향이 없다. 실무자가 이제 말씀- 정확하게 저는 그건 실무자가 아닌 것 정확하게 같아요. 이제 예. 보고한 해경의 최초 보고 팩스로 온 그 보고가 9시 33분에 도착했다고 하니까 네. 그걸 근거로 한다면 대통령에게 9시 반에 보고를 그러니까 이거 뭐 구두로 했는지 어떤지 모르겠지만은 이 정식 보고를 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어렵다고 하는 그래서 10시가 맞다고 하는 거는 뭐 저는 그걸 뭘 숨기기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했을 가능성이 있을까 저는 의문입니다. 숨기기 거기서 위해서 일부러 그런 것은 아니다. 30분은 절대로, 이게 예. 실무적인 거다. 이렇게 아니요, 보셨어요. 그렇게 보면 안 네. 되고요. 네. 실제로 지금 이게 7시 15분경에 네. 그 배 이상이 발견돼서 이준석 선장이 네. 청해진 해운 본사 측하고 연결을 계속 하죠. 네. 그다음에 옆에 있었던 대형 여객선하고도 전화 통화를 했던 게 이미 증거로 나왔기 때문에 인지 시점은 7시예요. 오전 7시예요. 8시 40분이라는 인지 시점은 112에 최덕화 군이 신고를 했던 시점이죠. 그러니까 119 전남 그 소방청 전남에서 인지했던 시점이고 119. 예, 119에서 인지했던 시점이 8시 40분이라는 거. 그건 빼도 박도 못하는 공개된 시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공개되기 전에 배에 문제가 생겨서 이상하기 때문에 이상 징후가 발견돼서 이것을 어떻게 할 건가를 얘기한 것은 7시부터 8시 40분까지가 1시간 40분이라는 시간이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팩스로 보고했던 시간이 9시 33분이기 때문에 대통령에 보고된 것이 10시다라고 얘기하지만 팩스 보고는 나중에 팩스 보고 그 일이라는 건 전화 급할 때는요. 유무선으로 보고를 먼저 1차 보고를 하죠.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긴급 비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유무선으로 보고하고 실제 청와대에 계실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전화로 하죠. 전화로. 네. 예. 그러니까 내선으로 하거나 아니면은 핸드폰으로 하죠. 아니면 쫓아가죠. 뭐 얼마나 먼 거리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시간, 그러니까 예를 들면 9시 33분에 팩스가 간 것은 네. 17에서 18군데 관계 기관에 동시에 일괄 팩스로 보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이 순차적으로 받았다. 특히 국정원에서 자기들이 받은 시간이 뭐 보내진 시간이 그 이제 9시라고 하는데 본인들이 받은 시간이 그것이 아니라고 부인을 하는데 일괄 팩스가 그렇게 뭐 몇백 개, 몇천 통으로 가는 거라면 시간이 소요될 수 있지만 이 경우는 그러니까 상황 보고서를 관계 개선 안에 있는 분들은 18에서 20 정도이기 때문에 그렇게 오랜 시간이 소요되지 않아요. 그래서 두 번째는 팩스 보고 이전에 유무선 보고가 있다라는 점 하고요. 그다음에 애초에 8시 40분에 보고가 되면 9시 15분경에 그 국정원이 보고를 받습니다. 그리고 확인 전화가 들어오고 왜냐하면 인천 지부 국정원에 있는 관계자가 국정원 본부에 보고를 하지 않았다?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그런 상황이고 당시에 청와대 별관에서 NSC 회의가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8시 반부터 9시 반, 1시간 동안. 그때 국정원 관계자 그다음에 NSC 관계자 다 그 안에 모여서 회의를 하고 있었고 9시 15분이면 배가 침몰했다라는 과정이기 때문에 청와대가 대통령이 9시 반에 보고된 것도 시점상으로 늦은 거죠. 늦은 거죠. 네, 늦은 거죠. 그 네, 제 그래서 말씀도 그 늦은 거예요. 그 주변에는 다 인지하고 있고 회의도 하고 있고 문서가 왔다 갔다 하고 상황이 이제 저 상황 관리로 들어가는 상황이어서도 불구하고 정작 대통령 본인에게는 전화 통화든 문서 보고든 이게 잘 안 되는 근데 저는 청와대 시스템이었다는 그래서 것이 지금 문제가 있는 것이고 예, 근데 그래서 이것이 제때 보고가 안 됐다는 것이죠. 네,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동안 저희들이 국민들이 이상하게 생각했던 것이 제때 보고가 안 됐다라는 것보다는 늦은 답변이잖아요. 예를 들어 보고서를 올렸는데 보고서가 최종적으로 확정돼서 알려지기까지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다는 이상한 징후가 발견됐다. 그게 뭐였습니까? 그게 최순실의 국정농단으로 드러난 거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연설문이 마지막 채택되는 과정이 막 올라갔는데 새벽에 갑자기 변경돼서 내려온다거나 오전 10시에 한미 정상회담을 했는데 그 발표문이 오후에 마감 직전에까지 지연된 이유가 도대체 뭐냐? 그렇다면 얘기되는 대로가 9시 반에 있었는데 최초의 보고가 9시 반에 있었는데 10시에 대통령 지시사항이 나오고 15분에 구체적인 지시가 나오고 30분에 나왔다.
여기에 그냥 그럼 퀘스천 마크가 붙여지는 거죠. 그동안 우리 국민들이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 왜 나쁜 사람이라고 지목했고 그런 사람을 속아내고 드러냈느냐? 블랙리스트가 왜 나오게 됐느냐? 또는 기업을 동원한 일이 왜 발생했느냐를 다 궁금해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의 존재가 발견된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9시 반과 10시 사이의 퀘스천 마크 중에 하나가 우리가 궁금해했던 혹시나 관련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합리적 의심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단순한 보고가 늦은 보고와 늦은 결과가 아니라 뭔가가 뭔가가 있지 않고서는 그걸 굳이 조작까지 사후에 조작을 해서 예. 근데 그 통상적으로 행정을 뭐 하셨으니까 잘 아시겠지만 이게 문서는 드러나기 마련이거든요. 예. 나중에는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는 일이 발생을 하는 건데 문서까지 조작하면서 왜 이렇게 박근혜 정부는 이 사건을 은폐하려고 했었던 것인가. 그러니까 책임을 안 지려고 했었던 것은 아닌가. 이런 국민적 비판이 있는 게 사실 아니겠어요? 그거 당연한 거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30분이라니까 사고 자체를 온 국민이 텔레비전 생중계로 보고 있었기 때문에 빨리 아이들을 구해내야 된다는 막 절체절명의 이런 손에 땀을 주면서 이걸 보고 있었는데 그 순간 청와대에서는 왜 이렇게 30분이라는 황금 시간을 그냥 흘려보내고 있었을까에 대한 생각이 이제 있는 거거든요. 그 구체적으로 그때 그 시간 동안에 저 대통령께서 뭘 했는가 하는 네. 부분은 그 검찰 수사 또 국회 특위 국정조사 또 재판 또 헌법재판소 심판 이 모든 과정에서도 구체적으로 규명이 안 되는 부분이죠. 근데 이제 우리가 확실하게 국민들도 느끼는 거는 그때 대통령이나 청와대가 정상적으로 가동되지는 않았다. 대통령께서 일단 그 관제에서 나오지를 않았지 않습니까? 본관으로 오거나 아니면은 그 NSC로 와가지고 참모들하고 회의하면서 상황을 현장하고 연결해가지고 직접 모니터하면서 대책을 세우고 지시를 하고 이런 활동이 전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체가 그 관제에서 뭘 했다고 밝혀지든 간에 결과가 드러나는 거는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을 못했고 제때 유선 전화든 문서 보고든 간에 제때 보고되지 않았고 보고될 수 없는 분위기였고 그리고 이런 우리가 탄핵 심판 과정에서 봤지만은 세월호 사건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사건에 있어가지고 그 당시 청와대 수석들이나 장관들이 대통령 만나기 힘들었다. 그리고 통화도 힘들었다. 심지어 조윤선 그 정무수석 네, 문화부 장관 그랬죠. 같은 경우에는 저도 깜짝 놀랐는데 대면 보고를 함도 한 적 없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공무원연금법 개정할 당시에 저는 이제 그 여당의 원내 수석 부대표로서 이 실무를 청와대하고 계속 협의를 했는데 그 창구가 당시 정무수석이었던 조윤선 수석이었거든요. 네. 근데 거기서 오는 우리가 이렇게 의사를 전달하면 거기서 오는 거 이런 것들을 우리는 대통령께 보고했고 대통령의 뜻으로 우리에게 온다고 당연한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네. 물론 그 과정에서 굉장히 서로 막 의사도 안 맞고 오해도 빚어지고 뭐 이래 여당 가지고 가운데도 청와대 사이에서 이렇게 그래 가지고 공무원연금법 하고 그다음에 국회법 하던 과정에서 여당 청와대하고 원내 지도부하고 완전히 이렇게 크게 충돌돼가지고 결국은 유승민 대표와 저희 이제 원내대표단이 물러나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하여튼 대통령에 보고하고 오는 우리한테 전달되는 거라고 생각 우리는 그럴 때 굉장히 심각하게 검토를 하고 다시 또 보완을 또 해서 또 보고하고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저 재판 과정이나 네. 그 특위 국조 과정에서 그 당시 정무수석인 그분이 조윤선 수석이 대통령 9개월 모신 동안 한 번도 보고를 제대로 이게 대면 보고를 한 적 없다는 얘기 듣고 그럼 우리는 헛개비하고 그 당시에 이렇게 소통을 했나 그러니까 헛개비와 소통했나. 그런 참 허탈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시스템이었기 때문에 이 문제도 대통령 스스로가 보고 있기 전에 TV를 켜놓고 봤던 뭐 어쨌든 간에 자기가 이거 심각한 문제다 큰일 났다. 빨리 이거는 내가 책임지고 사태를 이렇게 통제하면서 이렇게 빨리 피해를 최소한 쪽으로 해야 되겠다는 문제인식을 가지고 움직이지 않았으면은 주변에서 그걸 대통령을 움직이는 못하는 시스템이었다. 그런 게 우리 다 확인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제 안종범 전 비서관의 수석. 이제 네. 안종범 수석 말고 죄송합니다. 그 정호성 비서관. 정호성 비서관하고 그다음에 그 제2부속실장 예. 그 전 비서관이 대통령에게 그때 이제 만났던 당일날 그렇게 네. 확인해야 되는데 연락이 두절돼서
뭐 확인하지 못했다라는 게 기존의 이제 재판에서 나타난 건데 그분하고 이제 제2부속실장 했던 분하고 그다음에 김기춘 비서실장의 역할인 거죠. 사실은 대통령에게 사안의 중대성을 보고를 하고 수석 보좌관 회의를 개최할 것을 요청을 했어야 되는데 대통령이 어디 계신지 모른다. 그것도 경호상의 이유로 이렇게 연막을 친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국회 출석해서 그렇게 예, 했죠.